자, 인요한 국민의힘 혁신위원장 취임 당시에 포부를 밝힌 게 있습니다. 총선을 위해 그리고 당을 위해 어려운 설득을 한번 해보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요, 그게 지금 보면은요, 영 여의치가 않은 상황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자, 뉴스와이드 첫 번째 이슈는 이런 내용과 관련이 있습니다. 제목 보시죠. 제목이 두 가지가 있네요. 싸가지와 잔머리에 지쳤나? 아무래도 인요한 위원장이 지쳤다는 표현 같은데요. 자, 우선 화면을 좀 보겠습니다. 오늘 인요한 위원장이요, 사실은 한국노총 방문 예정이었어요. 이거 상당히 공을 들인 일정이었거든요. 그래서 노사관계에 대해서 뭔가 얘기도 하고 뭐 설득도 하고 이렇게 예상이 됐었는데, 이 일정 오전에 있었는데 40분 전에 전격 취소가 됐습니다. 취소 이유는 구체적으로 나오지 않고 있는데요. 일단 짐작 가는 게 있는데, 지금 언론에서는 두 가지 정도로 짐작하고 있어요. 최근에 이른바 이준석 전 대표와 관련돼서 무슨 버르장머리, 뭐 부모, 뭐 이런 얘기가 있었거든요. 그게 하나가 있고요. 또 하나는 지난 주말 동안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 울산에서 큰 행사 열었거든요. 근데 이게 여러 가지 해석을 하면서 인요한 위원장을 불편하게 한 거 아닌가. 이렇게 두 가지 이유가 지목이 됐는데, 우선 첫 번째 이준석 전 대표와 관련된 내용인데요. 오늘 먼저 인요한 위원장이 뭐라고 얘기를 했어요, 얼마 전에. 근데 그걸 가지고 오늘 이준석 전 대표가 반응을 보였거든요. 그 내용부터 확인해 보시죠. 아니, 나이 40 먹어가지고 당대표를 지냈던 정치인한테 준석이라고 당 행사 가서 지칭한다는 것 자체가 어디서 배워먹은 건지 모르겠고, 저는 정치 12년 동안 하면서 제가 논쟁을 벌인 상태도 많고, 그리고 뭐 여러 가지 일로 뭐 날선 그런 대화를 주고받은 사람도 많지만은 부모 끌어들여가지고 남 욕하는 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소위 이제 젊은 사람들이 이런 걸 패드립이라 그러는데, 패드립이 혁신이냐? 그러면은 이준석 전 대표의 말에 따르면 인요한 위원장이 패드립을 한 거고요. 패드립. 이게 좀 많이 쓰는 표현이 됐죠. 그리고 패드립이 혁신이냐? 이렇게 된 거예요. 받아쳤습니다. 그럼요. 인요한 위원장의 말, 여기서 시작됐거든요. 화면 보겠습니다. 자, 이게요, 국민의힘 청년 및 당원 혁신 트레이닝 행사, 그러니까 당 행사이거든요. 청년들이 있는 자리였어요. 여기서 이 얘기를 해요. 이준석 전 대표가. 그래서 준석이는, 표현이 준석이라고 썼군요. 준석이는 도덕이 없다. 근데 이게 준석이 잘못이 아니라 부모 잘못이 큰 것 같다. 이거는 약간 부모의 가르침, 약간 뭐 아랫목 가르침, 이런 게 좀 잘못된 거 아니야. 이 취지 같죠? 그리고요, 준석이가 버르장머리 없지만 그래도 끌어안는 통합 필요하다. 마지막에는 그래도 끌어안겠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앞에 두 대목. 준석이는 도덕이 없고 버르장머리가 없다. 그리고 이건 부모 잘못이다. 이게 지금 논란이 되면서 이준석 전 대표가 받아쳤습니다. 김철은 이 경일대 특임 교수 나와 계신데요. 인요한 위원장, 일단 이름을 준석이, 그다음에 도덕이고 버르장머리고 좀 없는 것 같고, 이게 부모가 뭔가 잘못하신 것 같다. 이건데, 본인을 향해서 미스터 린턴이라고 부르고 영어로 응대했던 거, 이런 게 좀 섭섭했을까요? 이거 어떻게 좀 보십니까? 어쨌든 보면 이준석 전 대표에 대한 애정이 있고요. 그다음에 끌어안기 위한 통합을 노력을 계속하겠다는 그에서 시작됐는데, 예. 이게 이제 부모까지 껴안게 하면서 이제 이 잘못 발언이 돼버린 거거든요. 예. 근데 저는 일단 이게 굉장히 민감한 아킬레스건을 좀 잘못 건드렸다고 보고요. 어쨌든 이준석 전 대표가 밝히는 것처럼 본인이 나이가 한 40이 되고 독립생계를 하고 있고, 예. 그리고 전직 여당의 최연소 대표까지 지냈다면 거기에 걸맞는 예우는 하는 게 맞지 않느냐. 이래서 표현이 준석이가 이건 조금 너무 같다고 보십니까? 이준석 전 대표에 대한 애정은 있지만 그렇게까지 친밀한 관계가 아니기 때문에 이준석 전 대표가 양해하지 않는 이상 그렇게 반말에 가까운 그렇게 이름 호칭을 부르는 거는 잘못된 거죠. 그래서 저게 헤이트 스피치까지는 가지 않겠지만, 예. 그래도 인요한 위원장이 어떤 형태로든 이준석 전 대표에 대해 사과하는 게 맞다고 보고요. 저는 인요한 위원장이 나름대로 조금 이게 어느 정도 의도된 발언이 아닐까 싶은 게, 예. 첫 번째는 혁신위를 만들고 난 다음에 1호가 이준석 전 대표에 대한 사면이었습니다. 끌어안기 노력을 했고, 두 번째 부산 강연에 가서 미스터 린턴이라는 그 모욕적인 은사에도 참아냈거든요. 예. 근데 얼마 전에 보면 이준석 전 대표가 대구 콘서트에서 1,600명의 지지자를 모아놓고 사실은 신당 창당을 준비하는 어떤 예행 연습까지 해버렸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그 인요한 위원장이 나름대로 이제 이준석 전 대표하고는 더 이상 갈 수가 없다. 어느 정도 관계 절연과 정책 관계를 청산하는 예. 그런 신호탄이 아닐까. 근데 뒷부분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통합을 위해서 끌어안겠다고 제가 얘기를 또 볼 때 덧붙였는데. 그냥 탈당의 명분을 계속적으로 못하게 한 약간의 정치적 레토릭에 불과하지 않을까 싶은 게 마음은 있고요. 떠난 거다 이제.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가지에 대한 부분을 이준석 전 대표에 대해서 저렇게 아마 청산하는 신호탄을 보냈다면 예. 저는 지난번에 그 김기현 대표를 만나서 예. 그냥 굉장히 고분고분해진 혁신이 또는 착한 혁신이 됐는데 곧 아마 인요한 위원장이 데드라인을 일찍 예. 줬고 김기현 대표에 대한 최종 결심을 지금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때 그럼 인요한 위원장이 김기현 대표를 만났을 때 예. 그런 카운터 펀치는 뭐가 있느냐. 과연 이준석 전 대표에게 하던 것처럼 저렇게 과감한 발언이나 용단 예. 결심을 할 수 있을지 요거는 좀 지켜봐야 된다. 이런 생각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중에 사가지 표현한 게 싸가지 표현을 하신 건가요? 싸가지. 아, 그 표현. 아, 그러니까 약간 그런 식으로 좀 인식을 하고 있다. 그 말씀을 약간 섞으신 거죠. 일단 지금 김철영 교수님 말씀은 인요한 위원장이 약간 표현 등등에서 조금 너무 나갔다. 사과 필요하다. 요걸 좀 지적해 주셨거든요. 지금 국민의힘 내부도 그렇고요. 민주당 내부도 이 사안을 좀 관심 있게 보고 있는데 반응은 그다지 좋지는 않아요. 들어보시죠.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개인을 비판하기 위해서 부모를 끌어들이는 것은 선을 넘은 겁니다. 아주 잘못된 발언이고요. 이 부분은 뭐 어떤 맥락에서 나왔는지는 모르겠는데 인 위원장께서 실수하신 것 같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이건 가족에 대한, 가족 명예에 대한 모욕이거든요. 그래서 사과하는 게 저는 옳다고 봅니다. 그동안 인요한, 이준석 두 사람 간의 신경전이 있었는데 인요한의 KO패인 것 같습니다. 최소한 나이 타령과 부모님 욕은 하지 맙시다. 이준석의 패드립이 혁신이냐는 어퍼컷 받아치기로 인요한 위원장은 녹다운되고 정중한 사과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여야 막론하고 사과는 좀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이런 반응이 나왔어요. 정혁진 변호사. 네네. 오늘 오전에 한 언론에서 요 사안 다루시고 말씀하셨는데 이준석 전 대표가 바로 받아쳤거든요. 그거. 뭐 저한테 그랬다는 것 같지는 않고요. 어. 네, 제가 봤을 때 그 인요한 위원장이 도덕이 없다라고 표현을 했지만 예. 이거는 조금 표현을 잘못하는 것 같아요. 어. 예의가 없다라는 정도로 표현을 해야 되는데 예. 이걸 이제 도덕이라는 말을 쓰니까 조금 말이 어색해진 것 같고 그런데 왜 예의가 없는가? 연장자 대우를 제대로 안 한다. 지금 가장 최근에 있었던 게 인안 소동이지 않았습니까? 인요한 안철수 이렇게 어쨌든 나이가 훨씬 많은 사람들인데 그분들에 대해서 제대로 대접을 안 했으니까 심지어 위아래도 없다라고 보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가장 문제가 됐던 이야기가 뭐냐면 대통령을 지칭하면서 실질적으로 지칭하면서 양두구육이라는 표현까지 썼잖아요. 그렇습니다. 이건 누가 봐도 이제 대통령까지 우리나라에서 제일 위에 있는 예.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대통령한테 양두구육이라고 하는 모욕적인 표현까지 썼으니까 이런 걸 보면은 이제 예의가 없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 같은데 옛날에 유행했던 굉장히 많이 팔렸던 베스트셀러 중에 어떤 책이 있었냐면 내가 정말 알아야 할 모든 것은 유치원에서 배웠다. 이런 책이 있었지 않았습니까? 그런 이제 책이 있었어요? 그런 유치원에서 다 책이 있었어요. 배웠다고? 네네. 그게 예. 베스트셀러였어요. 30년도 넘게 그 베스트셀러인데 그런데 이것과 비슷한 우리나라 이야기가 뭐가 있냐면 예. 밥상머리 교육이 중요하다. 이런 이야기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인요한 위원장은 그렇기 때문에 예. 부모님이 제대로 예의를 안 가르친 거 아니냐 이런 뉘앙스로 이야기를 한 것 같고요. 그다음에 결론은 뭐냐면 인요한 위원장은 그렇지만 내가 그래도 끌어안겠다. 이게 결론이었던 것 같은데 예. 지금 이야기한 모든 것들은 다 그냥 그 휘발되어 버리고 예. 뭐만 남았냐? 부모 잘못만 남은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우리나라가 뭐 연좌제가 있는 것도 아닌데 예. 왜 부모를 갖다 건드리느냐? 이거는 누가 봐도 선을 넘은 것이 아닌가? 예. 이런 생각을 여야 할 거 없이 다 할 수밖에 없는 것 같고요. 예. 그다음 여기에 대해서 이제 공격당할 지금 조금 전에 정청래 최고위원은 뭐 어퍼컷 날렸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예. 빌미를 준 건 사실인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요. 제가 그 인요한 위원장은 빨리 제대로 된 사과를 하는 게 필요하다. 빨리 수습해야 된다 지금은. 왜냐하면 본인은 사과를 받지 못했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인요한 위원장은 사과를 해야 된다. 왜냐하면 똑같은 사람이 되는 건 그 맞지 않는 거 아니겠습니까? 연장자이니까 먼저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필요하겠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조혁진 변호사가 좀 인요한 위원장 빨리 사과하시는 게
받겠습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때 똑같은 사람이 될 필요는 없잖아요. 오늘 정혁진 변호사 또 이준석 전 대표 지지자들이 뭐 댓글로 막 뭐라 그러는 거 아닐지 싶기도 한데요. 지금 살짝. 요거요. 한민수 민주당 대변인이 나와 계신데요. 네. 만약에 가정을 주고 여기서 이준석 전 대표와 같은 스타일이 지금 민주당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면 민주당에서는 어땠을까요? 그 중요한 역할이라는 게 지금의 이제 당을 계속해서 비판한다 그런 얘기입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민주당에서 굉장한 중책을 맡았어요. 근데 뭔가 좀 안 맞아서 당 밖에서 당에 대해서 계속 얘기를 해요. 쓴소리가 되고 똑바로 못한다고 막 이렇게. 지금 예를 들어서 이른바 뭐 비명계 혁신계 의원들 이상으로 막 그리고 나 이렇게 되면 나 아예 당 만들 거야 막 이렇게 나갔으면 민주당에서 어떤 반응 나왔을까요? 그렇다 하더라도 예. 저는 인유한 위원장 발언 결국 연결되는 건 그거 아니겠습니까? 인유한 위원장의 발언은 부적절하죠. 그리고 나이로 정치하는 거 아니고 정치 경력을 따져도 인유한 위원장 뭐 얼마나 됐습니까? 한 달 정도 됐나요? 근데 이준석 전 대표는 뭐 제가 옹호할 생각은 1도 없습니다만 한 12년간 정치를 했고 여당 대표와 여당 대표를 하면서 대선과 지방선거를 승리로 이끈 당대표입니다. 그런데 그런 분을 이제 토사구팽식으로 축출을 한 건데 저는 이렇게 한번 인유한 위원장이 저런 표현까지 쓰니까 우리나라에서 태어나고 오래 살아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예. 이건 확실히 도를 넘어선 게 우리 부부싸움을 할 때도 그 시댁하고 그다음에 처가는 건드리는 거 아닙니다. 그 순간은 바로 이혼이에요. 이혼입니다. 절대 양쪽 집안 얘기하면 안 된다. 그럼요. 당신 부모가 이런 순간 그거는 바로 그렇죠. 파경. 통상 심각해집니다. 그럼 깨지죠. 예. 딱 우리 5명 다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뒤에 가가지고 버르장머리는 없지만 다시 끌어안겠다. 저는 그게 더 기분 나쁠 것 같아요. 이미 다 욕을 해놓고 그래서 이미 이준석 전 대표와 인유한 위원장은 다시 뭐 만날 수도 없을 뿐만 아니고 같이 정치를 하기는 같은 당에서 쉽지 않아진 것 같은데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인유한 위원장이 빨리 사과하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과를 이준석 전 대표가 예. 받아들일지 않을지는 모르겠는데요. 예. 빨리 터는 게 낫죠. 세부 공통점은 사과 얘기를 꺼내셨는데 그래서일까요? 이 사안과 관련해서 그러니까 인유한 위원장, 이준석 전 대표의 관계에 대해서 오늘 좀 진단을 하신 분이 있습니다. 이 정치권 진단 요새 자주 하시죠. 들어보겠습니다. 이준석의 행보가 더 이상은 안 된다. 루비콘강을 건넜다 이래 판단했을 거예요. 본인은 뭐 최대한도로 노력을 했지만은 네. 뭐 이준석이 이제 여러 가지 지금 대구 와서도 하는 얘기나 이런 걸 보면은 네. 이제 끼어앉기는 힘들다 이런 아마 결정을 한 것 같아요. 전용기 민주당 네. 의원 나와 계신데요. 뭐 상대적으로 요즘에 민주당보다는 국민의힘이 뭐 좀 약간 소음도 많이 나고요. 꿈틀거리는 거 듣고 요동이 많이 있는데 이쯤 됐으면 지금까지 말씀하신 거 다 들어봤고요. 아까 조원진 대표의 말도 들어봤는데 인유한 위원장과 이준석 전 대표 같이 가기는 이제 완전히 좀 이른바 지나가 버린 겁니까? 일단 그 이준석 대표의 싸가지론에 빗대 보면은요. 예. 일단 같이 가기는 좀 그럴 것 같습니다. 오. 만약에 사과를 한다고 해도 이준석 대표는 다시 한번 비꼬을 가능성이 굉장히 만약에 높다. 인유한 위원장이 공식적으로 제가 실수했습니다라고 하더라도 이준석 전 대표는 또 받아친다. 이준석 대표가 하는 모습들을 보면 그런 거 정확하게 받아들이는 스타일은 또 아니거든요. 뭐 그런 측면에서 사과를 해도 문제고 지금 안 해도 문제가 될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과를 안 하면 결국에는 인유한 위원장이 오히려 더 역풍을 맞는 이런 상황까지 벌어질 텐데요. 지금 우리가 여러 가지를 봤을 때 국민의힘은 안 바뀐다라는 모습을 지속적으로 보여왔습니다. 인유한 위원장이 굉장히 혁신적인 안들을 많이 꺼내놨습니다. 그게 예. 뭐 50% 청년들을 비례대표에 공천하겠다든지 여러 가지 혁신안들을 내보냈고 예. 뭐 다선 의원들 험지 출마하라 이런 얘기를 했는데 국민의힘 지도부에서는 뜨뜻미지근했다는 거거든요. 예. 받아들일 수 없는 제안은 했고 그러나 혁신적인 제안은 한 그림이었는데 예. 이게 지금 국민의힘은 안 바뀐다라는 프레임으로 확실히 전환이 될 수 있는 문제입니다. 사과를 안 한다고 했을 때 우리 과거의 떠들을 보면 유진산 총재가 우리 김영삼, 김대중 대통령을 이끌어서 구상유치라고 했던 발언이 있습니다. 1970년대 초반에 그렇습니다. 있었던 일 아닙니까? 그러니까 저 비린내 난다라는 이야기를 했고 이게 결국에는 못 배워먹은 것 아니냐 이런 걸로 변질이 돼서 이분 경선도 못하시고 중도 하차하셨거든요. 그렇게 해서 40대 기수론이 불이 확 붙었는데 그 비슷한 맥락인 거죠. 부모한테 잘못 배웠다라고 아주 큰 실수를 한 것이 아닐까 이렇게 읽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런 측면에서 사과하지 않으면 이미 지도부에서 받을 수 없는 혁신안을 냈던 인유한 위원장이 있는 것이고 예. 젊은 세대를 포용하려고 했지만 젊은 세대의 인기를 얻고 있는 이준석 전 대표에게 그리고 청년들이 인정할 수 없는 구상유치급의 발언을 한
이 상황에서 버티기는 힘들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예 버티기가 힘들다까지 말씀을 하셨는데 일단 이준석 전 대표와 관련된 버르장머리 이 발언 이게 좀 논란이 됐어요. 여러 가지 반응 좀 전해드렸고요. 그리고요 아까 제가 이 주제 다룰 때 두 가지가 있다 그랬잖아요. 하나는 이준석 전 대표 관련이고 하나는 김기현 대표와 관련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인요한 위원장이 일정을 취소할 만큼 뭔가 지쳐 보이는 이유 첫 번째 이슈 하나 했는데 다음 이슈가 이제 김기현 대표와 관련된 건데 그래서 화면 좀 보시죠. 이른바 당 지도부 중진 그리고 친윤 의원들 희생 좀 하시죠. 근데 아예 답이 없어요. 이에 대해서 지금 국민의힘 혁신위원 중에 한 분이죠. 이재마 위원 최근에 이런 얘기를 꺼내놨어요. 이 지도부 중진 친윤 잔머리 굴리는 순간 진심 통하지 않다. 국민만 보고 가시라. 잔머리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지금 자꾸 잔머리 아니면 뭐 눈동자만 돌리시는 것 같은데요. 약간 이런 취지잖아요. 이런 얘기를 꺼내놨습니다. 그리고요. 지난 주말 인요한 위원장이 누군가 만났고요. 그 같은 날 김기현 대표는 울산에 있었습니다. 두 가지 모습 연속해서 한번 확인해 보시죠. 큰 틀에서 희생이 있으면은 반드시 그 희생의 가치에 그 보상이 있다는 걸 여러 번 강조의 말씀을 올렸습니다. 국민이 알아주고 그 희생을 표로 옮기지 않겠습니까? 결국 시간의 문제이지 우리가 이게 택하고 안 하고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 이것은 사느냐 아니면 버림받느냐 이 길이기 때문에 저는 방향은 이미 정해졌다고 봅니다. 저는 대통령하고 자주 만납니다. 뭐 자주 만나야 얘기가 되지 먼 발치에서 서로 할 수는 없잖아요. 직접 만나서 어떤 때는 만나면 한 3시간씩도 얘기하고요. 그냥 주제를 가지고서 막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그냥 프리토킹을 합니다. 이런 얘기 저런 얘기 여러 가지 얘기들을 많이 나누는데 제가 겪은 대통령 중에 가장 소통이 잘 되고 소탈하고 김기현 대표의 말을 저게 울산에서 의정보고회를 그 당시에 3차례 열었거든요. 하루에. 그러면서 이른바 이제 의정보고회 오시는 분은 대부분이 김기현 대표를 지지하시는 분들이잖아요. 울산에서 거주하시면서. 이런 분들 앞에서 나 대통령하고 친해요. 전화 수시로 하고요. 만나면 3시간씩 얘기하고요. 프리토킹. 모든 주제 놓고 다 얘기하는 사이입니다. 이걸 강조한 겁니다. 그런데요. 얼마 전에 인요한 위원장이 이른바 윤심 얘기를 살짝 비쳤을 때 김기현 대표 반응 안 좋았거든요.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개입하지 않고 있는 대통령을 당내 문제와 관련돼서 언급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한민수 대표님. 네. 김기현 대표의 말이 시차가 있긴 한데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이게 뭐 달라진 겁니까? 본인은 약간 이렇게 띄워놓고 따로 판단하는 겁니까? 다른 당 대표고 다른 당 사정이라 참 얘기하기가 그렇습니다만은 저는 김기현 대표 지금 하루에 3번, 4번도 3번 했답니다. 저녁에도 밤에도 통화하고 프리토킹을 한다고 하시는 모습 보면서 좀 안쓰럽다는 느낌을 딱 받았어요. 저분이 그래도 5선도 하고 집권당의 대표고 대통령에 의해서 당대표까지 되신 분인데 이제는 자기 당원들, 지역에 있는 당원분들이긴 하지만 이렇게까지 대통령과의 본인의 친분을 저게 과장됐는지 실제로 저런지는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만 이렇게까지 얘기하는 상황까지 몰렸구나. 근데 우리가 지금 방금 영상에서 보지만 바로 얼마 전에는 인요한 위원장이 이른바 대통령실로부터 신호를 받았다. 신호였어요. 이런 얘기를 하니까 바로 거기에 대해서 대통령을 왜 끌어들이냐고 뭐라고 했잖아요. 이게 내로남불도 아니고 앞뒤가 다른 말씀을 계속 하시기 때문에 저는 이거는 근본적으로 보면은 강서 보선 지난 10월 11일에 있었던 강서 보선과 정반대의 행보를 지금 국민의힘이 가고 있다고 봅니다. 거기에 핵심 하나가 여당이 여당답게 대통령과의 실과의 수직적 관계를 바꾸라는 거였거든요. 근데 혁신위원장 오셔가지고 대통령 신호 얘기했죠. 당대표는 처음에는 앞으로 할 말 다 하겠다고 했는데 지금은 대통령하고 자기가 이렇게까지 잘 얘기가 맞는다는 걸 과시하고 있는 거. 그럼 이건 본질이 사라진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많은 국민들, 본인들 당원들 외에 많은 국민들한테는 국민의힘이 전혀 바뀌지 않았다. 아예 어찌 보면 또 더 퇴행하고 있구나. 이런 모습을 심어줄 것 같아서 대단히 안타깝다는 말씀드립니다. 정혁진 변호사. 네네. 지금 김기현 대표 아까 마지막 영상, 그러니까 그 인요한
위원장 관련된 거 아니고 그 울산에서 했던 그 발언이요. 네네. 근데 사실 주말 동안에 울산에 있는 본인 지역구에서 의정보고회를 3번 열었어요. 근데 의정보고회라는 게 뭐 과거에는 했었는데 근데 저 의정보고회가 그동안 한참을 안 했다 그래요. 뭐 코로나라는 이유도 있었지만 오랜만에 한 거라 그러는데 저렇게 의정보고를 해서 저렇게 윤심 얘기를 꺼낸 게 윤심을 말하면서 나는 울산에 다시 출마합니다. 이거를 말하고 싶은 걸까요? 아니면 뭔가 결심을 하기 위한 마무리, 뭔가 정리하는 과정을 하는 걸로 봐야 되겠습니까? 두 가지가 완전 다른데요. 그 객관적으로는 울산에 다시 한번 출마하고 싶다는 것으로 이해가 되지 전자로 않습니까? 봐야 된다고 네네. 보시는 겁니까? 이걸 후자로 이해하는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사실은 김기현 대표가 대통령하고 친하다고 하는 것을 예. 모르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런데 왜 자꾸 이렇게 친하다 그렇게 이야기한 거는 예. 오히려 그 사이에 대통령하고 안 친해졌나?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그럼 원래 나 친했다 이렇게 알고 있었는데 갑자기 시간이 흐르면서 요즘에 안 친한 거 아닙니까라는 시선이 있었다는 겁니까? 아니 예컨대 예. 제가 이제 이상훈 앵커하고 친하단 말이에요. 예. 그럼 뭐 친한데 굳이 뭐 내가 이상훈 앵커랑 친해, 이상훈 앵커가 나한테 잘해줘 이런 이야기 할 필요가 없잖아요. 진짜 친한다면 그런 얘기 안 하죠. 그렇죠. 그거 누구나 다 아는 거니까. 그런데 갑자기 제가 나 이상훈이랑 친해, 나 이상훈 앵커랑 밥도 먹었어, 술도 마셨어 이렇게 이야기하면 왜 그래? 이상한 거 아니야? 뭐 안 친해진 거 아니야? 오히려 그런 역으로 해석을 하셨군요, 그거를. 제가 봤을 때 못하러 저렇게 김기현 대표가 오해를 받을 만한 그러한 언행을 하고 있는지 저는 잘 모르겠고요. 예. 김기현 대표 입장에서 보면은 모의고사를 망쳤잖아요. 모의고사요? 모의고사를 완전히 망쳤잖아요. 그 강서구청장 그렇죠. 선거 말씀하시는 겁니까?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은 4개월 후에 본고사 수능이 있잖아요. 그러면 모의고사를 망쳤으면 서울에서 독서실에서 열심히 내가 뭐 때문에 시험을 못 받고 어떻게 해야 되나 진짜 밤새 가면서 이렇게 공부를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런데 왜 울산 가가지고 고향 가가지고 친구들이랑 그렇게 놀고 있는가? 이런 것들이 제가 봤을 때는 이해가 되지 않은 그런 행동이다라고 저는 생각이 되고요. 예.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앞으로 김기현 대표가 계속 저런 그 행보를 갖다 보일 것인가? 예. 그다음에 울산에서 국회의원 한 번 더 할 거였으면 못하러 당대표 한다고 나섰는지도 잘 모르겠고 그러니까 조금 그 납득이 안 되는 그 여러 가지 행동들을 김기현 대표가 하고 있는데 예. 본인만 모르시는 건가 전 잘 모르겠습니다. 그럼 정혁진 변호사는 말씀하신 거 보니까 수도권에 오시죠? 약간 이런 말씀을 취지로 섞으신 겁니까? 아니 그냥 대표답게 행동을 하는 게 필요하지 지금 당이 그렇게 노닥거릴 만큼 그렇게 안정적인 상황도 아닌데 그런데 대표가 대표 역할을 제대로 하는 건가는 의심이 든다는 거죠. 정혁진 변호사 비유를 하셨는데 반응이 안 좋아요. 노닥거린다. 울산 가서 친구들하고 뭡니까 지금? 본고사 준비해야 되는데 지금 약간 수능 준비해야 되는데 이렇게 비유를 하셨어요. 그런 상황에서요. 오늘 상황이 이러니까 이런 장면도 주목을 받아요. 저 화면에 사진이 좀 2장이 위아래로 있는데 달라진 국민의힘 자리 배치요. 일단 지난 16일 열흘 전에 최고위원회인데 이렇게 앉아 있으면 저게 김기현 대표가 중심에 있잖아요. 그리고 양측에 이 전당대회에서 다득표를 한 최고위원들이 가까이 앉잖아요. 그러니까 옆에 김병민 최고위원이 앉았었어요. 그리고 옆에 윤재욱 원내대표는 뭐 원내대표의 위상이 있으니까 이런 배치였는데 오늘이요. 오늘 김병민 최고위원이 어디로 간가 보세요. 왼쪽 끝으로 갔네요. 김병민. 옆에인데. 그리고 거기에 김석기 최고위원. 최근에 이 공석이 된 자리를 뭐 당에서 이제 뽑혔잖아요. 여기에 앉은 거예요. 근데 김석기 최고위원 영남 출신 아니었습니까? 영남 지역 국회의원이고. 근데 이렇게 자리 배치가 바뀌었거든요. 자, 이걸 가지고도 오늘 당 안팎에서 약간 쑥덕쑥덕 했어요. 이 일 가지고. 전용기 의원. 네. 일단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아니 전례를 따른 거다. 원래 김재원 전 최고위원이 가장 다득표였었는데 그 자리가 비니까 김병민 최고위원이 왔다가 다시 김재원 최고위원 자리를 대체할 분이 왔으니까 다시 간 것뿐입니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데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그거는 방어 논리에 불과한 거죠. 그러니까 보궐선거로서 이제 당원들의 압도적 지지가 있지 않고 보궐선거로 들어온 거지 않습니까? 사실 정식 전당대회는 아니고 약간 임시적인 어떤 절차를 통해서 뽑힌 거죠. 그렇죠. 그러면 당연히 김병민 최고위원이 저 자리에 앉았어야 되는 게 맞는데 그동안에 사실 이게 관행을 깬 것이지 이게 오히려 관행을 지킨 것이다라고 하기에는 좀 부족한 부분이 많아 보입니다.
그러니까 김병민 최고위원 입장에서는 굉장히 좀 불쾌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갑자기 옆에 있다가 한참 건너 저쪽으로 갔거든요, 지금. 이게 사실 정치권에서 가장 중요한 게 의전 서열을 어떻게 따를 것인가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의전하면 역시 자리인데. 그렇죠. 그런 부분에서 당원들의 압도적 지지 속에서 어떻게 자리를 배치할 것까지가 이게 의전 서열로 결국에는 연계되는 지점인데 김병민 최고는 결국에는 그 의전에서 밀렸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면 사실 김석기 의원을 지지하시는 분들은 당연히 김석기 의원이 가야 되지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만 김병민 최고를 지지하시는 분들은 왜 이것이 밀린 것이지에 대한 그런 질문부터 던지지 않겠습니까? 지금 약간 지지 얘기를 하셨는데 김석기 최고위원, 김석기 의원을 지지하시는 분들은 영남에 계시고, 그렇죠. 김병민 최고위원을 지지하시는 분은 서울에 계세요. 그렇죠. 그래서 당의 힘이 어디로 쏠려 있는지를 충분히 볼 수 있는 그런 지점이다라고 보는 겁니다. 김석기 최고위원이 당선되기까지는 예. 제가 다른 당에서 잘 알지는 못하겠습니다만 예. 영남권 의원들의 힘이 압도적으로 작용했을 그런 생각이 있거든요. 왜 그러냐면 영남권에서 최고위원이 한 명 나오면 예. 만약에 인유한 혁신위원회에서 영남권 국회의원들을 험지 출마해라라고 이야기할 때 오히려 방어해 줄 수 있는 만한 그런 인물이 아니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영남권 중진이나 영남권 의원들이 김석기 의원을 대대적으로 밀었을 것이고 그런 측면에서 최고위원회가 열렸을 때의 예. 이 힘싸움에서도 김병민 최고가 밀렸다라고 봐도 과언이 아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오히려 관행을 역이용해서 김병민 최고가 좀 불쾌한 상황까지 만들어졌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김철용 교수님, 전용기 의원의 해석이 타당한 점이 있습니까? 아니면 조금 무리해서 나갔다고 보십니까? 좀 무리한 게 있는 게 어떤 저런 예. 회의 준비는 그냥 우리 실무자들이 하는 거거든요. 실무자들이. 위에 뭐 대표나 뭐 사무총장이 따로 지시한 것도 아닐 거고 예. 그래서 실무자의 어떤 아주 세심하지 못한 배려 정도로 보이는데 저거는 일단 세심하진 못했다고 보세요? 근데 단지 이제 그 그림상으로 비춰지는 게 자꾸 김기현 대표도 보면 어떻게 보면 자꾸 윤심을 강조하는 게 보면 이게 예. 용산의 메시지가 지금 두 개의 상반된 메시지가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분명히 그 인유한 혁신위원회에서 혐지 출마나 중진 불출마 이런 얘기를 할 때 예. 이용 의원, 그러니까 우리 수행을 하면서 윤심이랑 수행 예. 윤심인 이용 의원이 본인도 그럼 험지 출마하겠다 이래 밝혔다가 가장 먼저 반응을 보였다고 평가를 받았어요. 그래서. 근데 지금 의원총회에서 김기현 대표 체제로 가야 된다고 또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용산의 어떤 메시지를 대리한다고 할 수 있는 이용 의원의 메시지가 두 개로 갈라지면서 그러다 보니까 지금 그 김기현 대표도 자꾸 어떤 윤심을 앞세우는 예. 그런 게 나오는 것 같고요. 두 번째 저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저기 약간의 영남 기득권 카르텔이 좀 보이는 겁니다. 저게 왜냐하면 어떤 그림? 오늘 그림이요? 그렇습니다. 오늘 왜냐하면 그림 좀 볼까요? 위아래 비교된 걸로 해서 다시 한번 보죠. 이것도 보면은 아래쪽이 오늘이에요. 그러니까 김기현 대표를 중심으로 왼쪽에도 우리 윤지혁 의원이 대구 출신이고 또 김석기 의원은 우리 경북 출신이신데 예. 인유한 혁신위원회에서 지금 불출마 또는 험지 출마를 얘기한 분은 김기현 대표하고 대구에 있는 주호영 의원하고 그리고 예. 부산의 장재원 의원이거든요. 근데 그 세 분이 보면 이번 윤석열 정부를 탄생시킨 가장 1등 공신입니다. 왜냐하면 저 뭐 장재원 의원은 알다시피 그런 거고 예. 주호영 의원 같은 경우도 옆 지역구인 홍준표 후보를 지지하지 않고 윤석열 후보를 지지했었거든요. 예. 그러면서 대구의 민심을 윤석열 후보 쪽으로 좀 끌어준 부분이 있는데 예. 지금 그 세 분에 대해서 지금 출마를 하지 마라 또는 험지로 출마라고 하니까 그 세 분을 중심으로 한번 조금 맞서 보겠다. 그 나란히 쭉 앉아 있는 모습이 그걸 좀 정면 읽으셨어요? 돌파해 보겠다. 그리고 그 세 분 뒤에 마찬가지로 뭐 우리 영남권에 있는 의원들도 같이 순망치안이라고 김기현 대표를 중심으로 해서 조금 버티는 게 아닌가. 왜냐하면 과거에는 의원총회에서 김기현 대표에 대한 저런 어떤 혁신의 그 주장이 나왔을 때 조금 거기에 대해서 연판장이 돌거나 초재선 의원들이 그런 식이 있었거든요. 2011년도에도 홍준표 대표가 물러날 때 초재선 의원들이 연판장이 가장 대표를 하는 부분이 있었는데 지금 그런 목소리조차도 없기 때문에 조금 그런 부분이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한민수 대표께서는 저 자리 배치 어떻게 보십니까? 좀 저게 메시지가 있습니다. 가령 뭐 클래스와 격은 좀 다릅니다만 예. 이재명 대표가 최근에 이제 지명직 최근을 한번 지명하셨을 때 예. 우리 같은 경우는 이제 저 국민의힘 약간 다르죠. 대표가 계시고 대표 왼쪽에 원내대표가 계십니다. 의원들이 선출하신 분 아닙니까? 선출 권력이죠. 오른쪽에 전당대회에서 당원과 국민이 뽑은 수석 최고위원이 앉습니다. 수석 최고위원. 이게 정청래 최고위원이 앉아요. 예. 그때 당대표께서 이제 박정현 최고위원 지명직이신데도 처음 오셨을 때 정청래 최고위원한테 양해를 구했어요. 옆으로 좀 가시라고? 현장에 있었습니다. 오늘 처음 오셨으니까 제 오른쪽에서 말씀도 하고 소개를 하면 어떻겠습니까? 하니까 정청래 최고위원이 흔쾌히 받아들인 겁니다.
이건 하나의 메시지거든요. 근데 실무 차원에서 명패를 저렇게 바꿔놨다? 그건 아닐 겁니다. 결국은 그 김기현 대표가 이번에 김석기 그 경북 출신, 경주 출신의 김석기 의원을 최고위원 임명했을 때는 일단은 본인 지도부 체제를 끝까지 버티고 가겠다는 또 메시지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오른쪽에는 경찰 출신의 윤재욱 원내대표, 왼쪽에는 경찰 출신의 또 김석기 최고위원. 글쎄요. 아까 우리 전 의원도 얘기했지만 지금 국민의힘이 가장 약세 지역이라는 데가 수도권 아니겠습니까? 그쪽에 계신 우리 중도층이랄지 많은 국민들 볼 때는 저 사진 한 장 우리 지금 MBN에서 이렇게 보여주지 않습니까? 바뀐 사진을 보고 흔쾌히 잘된 배치네 이런 보다는 왜 저렇게까지 또 하나 이런 지적을 할 분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조수진 최고위원도 잘 넘겼네요 보니까 저 끝으로 갔네요 또. 공교롭게 김병민 최고가 고개를 숙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부러 사진은 그런 걸 찾았나요? 그건 알 텐데 아무튼 저 자리 배치가하고도 수덕수덕 얘기들이 오늘 정치권에 있어서 소개해드렸습니다. 자 일단 인요한 혁신위원장이 뭔가 좀 지쳐 보이는데 두 가지 인물이 거기에 관련돼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좀 다뤄봤는데 이준석 전 대표 관련해서요. 이준석 전 대표가 약간 귀를 잡는 얘기를 오늘 꺼내놓는데 국민의힘으로부터 뭔가를 제안을 받았다고 얘기했어요. 내용은 안 밝힙니다. 제안을 받았다고 했어요. 뭔가를. 자, 그 얘기 좀 들어보겠습니다. 뭐 양의 머리를 단 제안들 많이 왔습니다. 어떤 거죠? 양두스러운 제안 많이 예를 왔어요. 들면? 예? 이거 밝히면 안 되죠. 그거는 중간에 전달하시는 분의 그것도 있는데 그런 겁니다. 그 빵을 샀는데 그 공갈빵이라고 하죠. 안에 공기만 가득 들어 있고 내용은 아무것도 없는 빵, 뭐 그런 느낌입니다. 네, 이준석 대표도 혁신위에서 파격적인 제안이 왔지만 지금은 뭐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얘기했고 그 일부 언론에서 좀 나왔던 선대위원장 뭐 이런 정도의 제안 아니었을까? 그건 뭐 제 추측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제안이 한 번이 아니었습니다. 제가 들은 거로는 뭐 나름대로 책임질 수 있을 만한 중요한 위치에 계신 분은 맞았습니다. 그렇군요. 결정적인 게 안 나오네요. 제안했는데 누가 언제 무엇을 이게 없네요. 지금 이게 없어요. 그러면 추정 상상을 해볼 수밖에 없습니다. 김철원 교수님. 자 누가 무슨 제안을 했을까? 일단 이게 가장 궁금하네. 이거 어떻게 좀 머릿속에 그려지십니까? 일단 누가라고 하는 부분은 좀 알 수가 없는 게요. 지금 용산이나 아니면 당 지도부하고 이준석 전 대표 사이를 가교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없다. 없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어떤 굉장히 의미 있는 책임 있는 제안을 할 수 있는 경우도 없다. 단지 이제 최근에 이준석 전 대표가 밝힌 건 국민의힘 후보로 대구에 출마하지는 않겠다고 했거든요. 그리고 통상적인 제안, 통상적인 의견 정도는 있었지만 그것을 거절했다고 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는 이준석 전 대표가 지금 현재 보면 신당 뭐 창당 가능성 한 70% 정도 보고 있는데 여전히 국민의힘에서 어떤 제안이 있기를 기다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통상적인 제안이 아니고 통 큰 제안을 조금 기다리는 것 같은데. 그럼 지금까지 온 제안은 뭐가 왔을까요, 그러면? 그러니까 지금 뭐 하나 정도 생각할 수 있는 게 국민의힘 후보로 대구에 출마하는 것이 어떠냐. 두 번째는 선대위원장을 맡아서 함께 조금 책임 있는 역할을 하고 하는 게 어떻겠냐. 그런 정도는 왔을 수 있다. 그리고 아니면 세 번째는 이제 뭐 하태경 의원은 조금 더 많이 나가서 과거의 DJP 연대 방식처럼 일정한 지분, 공천 지분권을 좀 줘서 잡는 게 어떻겠냐 하는 이런 건데 지금 생각보다 이준석 신당이 굉장히 조금 부상하고 있지는 않거든요. 계속 붐업은 시도하고 있지만 너무 빤한 조합에서 지금 정체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 정도는 되지 않고 단지 이준석 전 대표 생각하는 것 좀 통 큰 제안은 가급적이면 뭐 2011년도에 박근혜 비대위 때처럼 본인이 총선 공천에 전적으로 할 수 있는 것 또는 2016년도에 김종인 민주당의 김종인 비대위처럼 총선에 실질적으로 권한을 행사하고 총선을 진두지휘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조금 기다리는 게 아닌가 좀 그 정도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뭔가 제안이 왔는데 표현을 쓰면 양두스럽다 아니면 공갈빵이다 이렇게 일축을 해버렸네요. 근데요 전영기 의원. 이준석 전 대표 스스로 제안이 있었다. 근데 밝힐 수는 없지만 양두스럽고 공갈빵이다까지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요, 사실 지금 이준석 전 대표 신당 만들고 있잖아요. 근데 그 제안의 내용이 본인이 생각하기에는 어처구니 없다라는 표현 같아요. 그런 제안이 구체 내용을 밝힐 경우는 본인이 신당을 만드는데 명분을 더 삼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 내용을 밝히는 게 오히려?
오히려 밝히는 게 신당 만들 명분이 안 될 수도 있죠. 안 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이준석 대표 입장에서는 국민의힘에서는 자기를 계속 내치려고 하고 그리고 이쪽에 계속 탄압받고 있다는 이미지를 받아야 결국에는 젊은 층이라든지 본인을 지지해주는 사람들한테 명분이 있는데 근데 제안이 자꾸 오는 걸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게 되면 그렇죠. 예. 만약에 공갈빵이라고 하면 제 생각에 딱 떠오르는 것이 지금 혁신위원회 같은 느낌이에요. 혁신위원회가 아무런 말이 많이 한다고 하더라도 지도부가 안 받아들이면 그게 바로 공갈빵 아니겠습니까? 그럼 이준석 전 대표에게 어떤 조직을 하나 만들어서 이걸 좀 담당해 주세요라는 제안이 있을 수 있는 거 아니냐? 그렇죠. 그러니까 아무런 뭐 실권을 휘둘릴 수 없는 그런 조직을 맡아달라고 한들 이준석 대표는 받아들일 이유가 없는 것이죠. 그런 측면에서 이준석 대표는 당연히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고 오히려 이렇게 뭉개구름처럼 키우는 게 본인의 몸값을 올리고 나중에 협상의 여지를 더 둘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절대 얘기는 안 하고 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진짜 이준석 대표가 지금 국민의힘을 위해서 그리고 예. 윤석열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 보수의 대표가 되고자 한다면 예. 이런 내용 얘기 안 했을 거예요. 어떤 내용인지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육하원 측에 의거해서 얘기하지도 못하는 내용들을 지금 왜 살짝 내비치냐 이거죠. 그렇죠. 거품 키우듯이 이야기만 하고 이것으로 다시 한번 주목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이준석 대표는 본인의 몸값 올리기에 아직까지 혈안이 되지 않았나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뭐 여러 가지 뭐 본인이 안 밝히니까 몰라요. 아무튼 뭔가 제안이 있었다는데 그걸 영 별로다 이렇게 취지로 얘기를 한 거죠. 이런 가운데 본인의 앞으로의 어떤 목적, 앞으로의 행보에 관해서 지난 주말에 대구에 가서 설명을 하고 오늘도 언론 인터뷰를 통해서 설명을 좀 내놓은 게 있어요. 이 내용을 좀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예측하기로는 우리 12분의 대구 국회의원 중에서 제 생각엔 반수 이상이 아마 이번에 물갈이의 대상이 될지도 모릅니다. 저도 만약에 결정하게 되면은 결정 시점을 일부러 늦게 끌 이유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 이상 늦추면은 저도 선택할 길이 줄어들게 됩니다. 저에게 항상 최우선 과제는 노원병에 당선되는 겁니다. 전 접은 적이 없고요. 저는 노원병에서 제가 정치하는 것에 의미를 상당히 부여해서 어떤 사람이 10년 가까이 투자했다는 거는 당연히 의지를 갖고 한 거 아니겠습니까? 영진 변호사. 네네. 대구 의원 반 이상 물갈이 가능하다. 상당 늦출 수 없다. 라고 얘기하면서 동시에 최우선 과제는 노원병 당선이다. 본인은. 이거 뭐 진심이나 진짜 생각이 뭐죠? 어떤 걸 지금 목표로 하는 겁니까? 그럼? 제가 봤을 때는 이게 말이 안 되는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요. 서로 앞뒤가 안 맞잖아요. 노원이면 노원, 대구면 대구 이렇게 해야지. 그런데 상식적으로 대구는 제가 봤을 때 노원보다도 더 어려운 곳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노원에 출마해서 대구에 출마해서 당선이 되겠다. 본인만 당선되는 게 아니라 그 절반 정도를 물갈이를 하겠다.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지 전 도저히 납득이 되지가 않고요. 예. 그다음 조금 전에 한 이야기도 마찬가지로 앞뒤가 안 맞는다고 생각이 되는 게 파격적 제안인데 그것이 공갈빵이라고 그랬잖아요. 예. 공갈빵이 파격적 제안입니까? 안고가 딱 들어가 있는 제대로 된 그런 빵이 그 파격적인 제안이지 그냥 겉만 멀쩡한 것을 누가 파격적 제안이라고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은 어떠한 제안인지 본인이 명백하게 밝혀야 돼요. 그래야지 밝혀야지 검증이 되지 않겠습니까? 예. 선대위원장을 갖다가 제안을 받았다. 그러면은 그 국힘에서 선대위원장 줬다 안 줬다 그 이야기가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런데 아무런 이야기도 하지 않고 어떤 중요한 그 제안을 받았는데 그게 공갈빵이다. 그럼 이게 무슨 이야기인가? 그다음에 기본적으로 신당 창당할 사람이 저런 이야기를 지금 못하러 하는지 빨리 탈당해가지고 신당 창당할 그 준비를 하는 게 이제 한 달도 안 남았잖아요. 오늘이 27일인가 그렇잖아요. 예. 그러면 12월 27일 딱 한 달밖에 안 남았는데 저렇게 그 편안하게 앉아서 그러고 있을 시간이 되나? 예. 전 어쨌든 행동도 그렇고 말도 그렇고 제 머리로는 납득이 안 되는 예. 부분들이 너무나 많은 것 같습니다. 그 지금 자막이 나가는데 이게 방금 전에 이준석 전 대표가 한 언론에서 이런 얘기를 꺼냈어요. 나는 노원, 부모님은 대구, 고향 얘기를 꺼냈고요. 그러면서 나는 대구의 아들 정도다. 사실상 나는 대구의 아들이다. 이 취지잖아요. 그러면서 또 최우선 목표는 노원병에 당선되는 거. 한민수 대변인? 네. 뭐죠? 이거 어떻게 좀 이해되십니까? 어떤 상황인 건지 이게 지금 무슨 말을 하는 거죠? 이준석 전 대표를 싫어하는 쪽에서는 예. 이거 앞뒤 다르다 공격하겠지만은 저는 이준석 대표는 영리하게 지금 행동을 하고 영리하게 있다고 지금 봅니다. 뭔가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까? 계속 이렇게 할 겁니다. 왜냐하면
이준석 전 대표는 벌써 3번을 낙선을 했어요. 지역에서. 이제 남은 저는가 볼 때는 기회는 많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꼭 다음 내년 4월에 국회를 입성하려고 할 거예요. 예. 그 정치 생명이 달렸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계속적으로 흔들어도 보고 던져도 볼 겁니다. 예. 지금 한동안에는 그 국민의힘 내부에서 나온 얘기가 그거 아닙니까? 이번에는 아예 노원병, 뭐 국민의 입장에서는 그쪽이 좀 어려운 지역이니까 예. 보내가지고 거기서 그냥 자연사, 그냥 자연스럽게 자연스럽게 낙선. 낙선을 유도하자 이런 얘기가 돌아다녔거든요. 그럼 이준석 전 대표 입장에서는 그 얘기도 하면서 또 보수의 본진인 대구 가가지고 또 한번 흔들어댑니다. 다들 비만 고향이라고 하면서 예. 신당을 붕업시키는 건데요. 결국은 저런 작업들을 계속하면서 빨리 왜 내년 4월 총선인데 벌써 어디 가겠다는 얘기를 하겠습니까? 자기가 신당을 이끌겠다 는 사람이기 때문에 예. 계속적인 얘기를 던지면서 또 반응들이 올 거 아닙니까? 예. 제가 볼 때는 누가 저런 파격적인데 공갈빵? 이런 공갈빵. 제안을 했을까? 어려울 때는 이렇게 지워나가면 됩니다. 저는 국민의힘 지도부 1번, 2번 윤핵관, 두 군데는 절대 아니에요. 왜냐하면 두 군데는 양쪽 다 사경을 헤매고 있어요 지금. 사경을 헤매고 이미 있다. 예. 이런 걸 할 사안이 못 됩니다. 예, 예. 안 되고. 그러면 겨우 남은 게 2개입니다. 사지선다형이니까 2개. 혁신위 예. 또는 용산 대통령실. 그런데 이준석 전 대표가 저런 반응을 보일 때는 메신저가 별로 신뢰를 못하는 거예요. 결국은 저는 혁신위가 아닐까 싶은데 다른 데가 나오란 얘기죠. 예. 계속 얘기를 하면서 국리로 몰면서 또 반응도 보고 본인 지역구가 됐던 예. 어떤 형태가 됐던 던지면서 계속 흔들어대는 일을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이준석 전 대표 신당 얘기 조금씩 구체적으로 퍼센티지를 높이고 있죠. 그러면서 대구와 동시에 서울 노원 얘기를 동시에 꺼내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세요. 두 가지가 같이 갈 수 있나요? 아니면 다른 뭔가 있는 건가요? 이런 궁금증을 좀 자아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첫 번째 이슈 쭉 길게 다각도로 좀 전해드렸고요. 도토리를 그려주는 장관. 한동훈 장관이라고 합니다. 도토리를 그렸답니다, 진짜로. 지난주, 그 앞서서는 대구, 대전, 그리고 얼마 울산인데 대구, 대전에서 도토리 관련된 모습이 나왔어요. 확인해 보겠습니다. 많이 나오네. 도토리? 도토리? 도토리 그냥 먹는 도토리 말이야? 이렇게 생긴 거? 안에? 안녕하세요. 계속 들어옵니다. 여기 한동훈 씨하고 사람들이 계속 몰려오는데 1시간, 2시간, 4시간, 4시간 되고 지금 치읓 여기 말하는 그거 하면 너무 욕먹어. 진짜요? 조심하세요. 한 번은 도토리 그려달라니까 정말 도토리를 그려줬어요. 근데 대전에서는 도토리의 그 자음 있죠. 디귿, 리을 이걸 그려달라니까 그거는 좀 거절했습니다. 이게 뭐길래 그러죠? 화면 좀 보시죠. 도토리 그려주세요. 도토리 옆에 대통령이요. 디귿, 리을. 대통령하고 같군요, 자음이. 지금 지지자들이 저거를 의식해서 도토리를 그려달라, 도토리를 써달라. 이거 처음에는 한동훈 장관도 아니 그럼 그냥 먹는 도토리를 그려달라고요? 이거였어요, 반응은. 근데 중간에 뭔가 안 것 같죠? 저 의미를. 김철원 교수님. 도토리라는 표현이 원래 정치권에서 쓰는 표현이었습니까? 아니요, 저도 처음 들어본 용어입니다, 지금. 저거 누가 만든 건가요, 그럼? 그래서 정말 이거 지지자들이 정말 아주 기발한 발상을 한 것 같아요. 저는 그게 보니까 뭐 90년 싸이월드 때 그때 도토리가 있었던 것 같은데. 거기는 저 약간 그 안에 그 홈페이지 안에서 돈처럼 쓰는 거잖아요. 그런 거였는데 저렇게 도토리라는 거를 저렇게 대통령의 언어로 쓰는 거는 정말 뭐 한동훈 우리 팬덤 지지자들이 상당히 조금 기발한 발상을 했다. 그러면 앞으로 누군가 정치권에서 도토리 되세요. 그러면 이게 다르게 들리잖아요. 그러면은. 하여튼 저것도 진짜 아주 너무 기발한 것 같아요. 단지 이제 그 한동훈 장관이 일단 처음에는 뭣도 모르고 본인이 그려줬지만 예. 그 다음부터는 그 의미를 깨닫고 그때부터 굉장히 조금 뭐 은행이나 저렇게
이 사인해 줄 때 이 좀 조심하는 걸 보면 상당히 좀 이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조금 굉장히 조심을 한다. 그럼 앞으로 어디 또 지역 방문이거나 어디 방문할 때 누군가가 와서 도토리 좀 그려주세요. 그러면 한동훈 장관 이제 안 그려줄까요? 안 그러겠죠. 안 그려줄 거예요. 안 그려줄 거예요 아마. 근데요, 혹시요 지금 한동훈 장관의 이른바 지지자, 이제 팬덤인 것 같아요. 이제 팬덤이 생성되고 있는 것 같은데 혹시 이 민주당의 과거에 이른바 이제 친문 팬덤, 지금 친명 팬덤 있잖아요. 혹시 그렇게까지 막 커지거나 뭐가 복잡해지는 거 아닙니까 혹시? 우리 민주당의 팬덤하고 지금 한동훈 장관을 지지하는 모임은 조금 차이가 있는 게 그 우리 흔히 얘기하는 민주당의 개딸 같은 경우에는 이재명 대표를 당 대표로 만드는 데 있어서 상당히 공헌을 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재명 대표에 대한 어떤 지분이라고나 할까요? 그런 것들이 자기들이 있다고 생각하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조금 적극적으로 하고 있고 이재명 대표도 사실은 뭐 친노나 친문의 적통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당내 지지 기반이 약한 상태에서 권리당원이나 개딸에게 굉장히 조금 끌려가는 그런 현상이 보이는 거고 지금 한동훈 장관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막 시작했기 때문에 그리고 한동훈 장관의 어떤 성품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 굉장히 건전하지 않다거나 비합리적으로 보인다거나 너무 오버한다거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본인 스스로가 먼저 그러한 부분들을 경계하고 조심하지 않을까 좀 이렇게 봅니다. 전용기 의원? 네. 앞서 영상에 대구 말고 대전에 있었던 영상 디귿티귿 리를 적어달라는데 그건 이건 안 됩니다. 제가 무슨 뜻인지 알겠는데 이랬잖아요. 그러니까 약간 살짝 뭐냐면 반응을 보니까 약간 뜨거한 것 같아요. 뭔가 여론도 의식한 것 같고요. 근데 이런 모습이 더 정치적인 거 아니냐 또 이런 시각도 있다고 그러네요. 사실 처음에 이렇게 디귿티귿 리 그러니까 도토리를 그려달라고 했을 때는 한동훈 장관도 무슨 내용인지는 몰랐던 것 같습니다. 그때는 전혀 몰랐던 것 같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도토리 그려주세요 했을 때 한동훈 장관도 도토리요라고 우리가 대묻는 먹는 도토리요? 그렇죠. 이렇게 몰랐던 것 같습니다. 사실 한동훈 장관이 이렇게 본인의 팬클럽이 있는 건 알지만 실제로 팬클럽에서 어떠한 은어가 유통되고 있는지는 알기가 어렵기 때문에 저런 것을 구체적으로 몰랐을 텐데 이후에 디귿티귿 리을을 이야기하면서 적어달라고 했을 때는 충분히 유추가 가능한 단어들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반대한 것 같습니다. 이걸 보고 오히려 더 반대로 생각하기에는 조금 무리한 지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본인도 약간 이거는 좀 너무 나가는 것 같은데 이 생각을 했을까요? 그렇습니다. 저도 그렇게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약간 본인도 이거는 지금 단계에서 너무 나가는 것 같네요. 약간 이런 표정인데 일단 갑자기 정치권에 도토리가 등장해서 앞으로 정치권도 그렇고 언론도 한동훈 장관 딱 얘기하면 도토리가 떠오를 거 아닙니까? 그럼 한동훈 도토리 이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 상황이 돼버렸어요 지금요. 이런 가운데 지난 주말 저녁에 한동훈 장관이 아주 유명하신 분을 만났습니다. 화면에 있습니다. 한동훈, 이정재 함께 저녁 식사. 지난 26일 서초구의 한 갈비집에서 만났다고 그러죠. 지금 저게 식사를 끝내고 나오는 모습이 이렇게 온라인 커뮤니티에 사진이 찍혀서 나온 내용이에요. 다음 하나 더 보겠습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그러잖아요. 아니 둘이 무슨 관계이시죠? 저녁 식사를 같이 하셨는데요. 친하신가요? 라고 묻는데 찾죠 사람들이. 왜 그런가 보니까 고등학교 동창이네요. 동갑이고 고교 동창. 여기 지금 이 고교 동문 앨범 사진입니까? 이정재 씨 그다음에 한동훈 장관 이렇게 사진 옛날 사진이 있군요. 저런 모습까지 나왔습니다. 자 그래서 이 내용이 알려지니까 많은 분들이 또 이걸 상상합니다. 이정재 씨가 나왔던 영화가 왕을 다룬 영화가 있었어요. 왕을 다룬 영화가. 그걸 또 상상하시더군요.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보시죠. 아내가 내 운세 좀 봐주게라. 어찌 내가 왕이 될 상인가? 어서 말해보게. 내가 왕이 될 상인가 말이야. 영신 변호사. 네네. 저게 또 회자되고 있어. 내가 왕이 될 상인가를 연기했던 그 배우를 만났는데 이거 뭡니까? 라고 또 얘기하거든요. 이거 너무 나간 겁니까? 아니면 그냥 일반 뭐 유권자나 일반 시민분들은 좀 상상할 만한 내용입니까? 일단은 저는 이정재 씨하고 한동훈 장관이 고등학교 1년 선후배 지간인 줄 알았는데 동기라 그러네요? 왜냐하면 72년생, 73년생 그렇게 나와 있어가지고 그래가지고 그 1년 선후배 지간 아닌가 그런 생각을 했는데 동기라고 하면 그럼 굉장히 가깝죠. 왜냐하면은
그 학교 다닐 때는 별로 친하지 않을 수 있어도 예. 사회에서 어느 정도 다 이렇게 성공한 사람들끼리는 그 동문들끼리는 다 이렇게 어떻게든 만나게 되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이제 둘이 누가 먼저 만나자고 했는지는 모르겠는데 예. 그런데 어쨌든 만나는 건 그렇게 이상한 것 같지는 않고요. 예. 이제 더군다나 지금 이제 연말이 다가오고 있으니까 해 넘어가기 전에 한번 보자 이렇게 이야기한 경우도 이제 많고 그다음에 이제 또 이제 송년회 계속 잡히고 있고 하니까 이런 거 가지고 그렇게까지 그 해석을 할 필요가 있을까 하는 생각은 드는데 문제는 뭐냐면요. 지금 같은 상황에서 한동훈 장관은 어디를 가도 다 화제가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부인도 만약에 이정재 씨를 아무리 동창이지만 만났으면 이게 공개가 안 되겠구나 이 생각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지금 한동훈 장관은 대구 가도 화제, 대전 가도 화제. 그러니까 뭐 이제 뭐 평범한 사람 만났으면 모르겠지만 예. 이정재 같은 그 배우를 딱 만나면은 또 화제가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 조심을 한 건가 안 한 건가 그런 정도 차이는 있을지 몰라도 그게 어떤 뭐 큰 의미가 있는 건가 하는 것까지는 제가 좀 판단을 잘 못하겠습니다. 우리 두 분이 지금 표정이 좋아요. 시민들이 봤으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그러니까 뭐 사진 좀 찍어도 됩니까? 그러니까 찍으라고 했겠죠. 저런 모습이 나왔어요. 한미수 대변인께는요. 네. 그런데요. 이게 무슨 파생입니까? 부작용입니까? 지금 이른바 민주당을 아주 강하게 지지하시는 분들이 이정재 씨를 향해서 비난을 쏟아내고 있다 그래요. 한동훈 장관 왜 만났냐고.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한동훈 장관 좋아하는 분들이 도토리? 예, 도토리. 전 처음에 도토리 듣고 도토리 기재기가 생각이 났었는데 도토리 그건 좀 기재기. 다른 의미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렇게 도토리라고 해가지고 한 장관을 막 이렇게 띄우듯이 예. 또 민주당 지지자 입장에서는 이정재 배우, 저도 좋아하는 배우입니다. 예. 저 좋아하는 배우가 또 한동훈 장관 본인들이 별로 좋아하지 않는 정치인을 만났다고 하니까 비판하는 건데 그게 무슨 뭐 서로 간에 좋아하는 사람, 싫어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걸 과도하게 해석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다만 저는 두 분이 이제 고등학교 동창이라고 하는데 예. 왜 이 시점에서 저렇게 또 식사를 했고 저게 이렇게 잘 알려졌는가 예. 이거는 뭐 저는 음모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뭐 예. 설마 이정재 배우한테 한동훈 장관이 나 관상을 봐주소 이렇게 만나지는 않았을 거예요. 이정재 배우가 관상쟁이는 아니니까. 그렇지만 밥 먹고 이게 최근에는 한번 한동훈 장관 부인 예. 그 진모 변호사의 사진이 또 회자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근데 한 장관이 뭐 대전, 울산, 대구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정치적 발언, 특히 야당과 야당 대표에 대한 야당 의원들에 대한 예. 아주 격한 반박이나 공세를 폈습니다. 그러면서 많은 국민들이 제 주변에 있는 분들도 아니 법무장관께서 너무 좀 심한 거 아니냐 정치적 발언은 예. 아예 여의도로 오시면 몰라도 이런 지적들 좀 내놨거든요. 이럴 때 이렇게 유명한 정말 이정재 배우면 뭐 대단하지 않습니까? 오징어 게임은 예. 세계적 배우인데 그렇습니다. 이분하고 친구이고 이렇게 환하게 표정 좋게 나오면 이게 부드러운 이미지를 가져올 수 있어요. 그거 노린 거 아니겠습니까? 물론 또 뭐 이거 아니면 한 장관이 왜 한민수가 또 쓸데없는 얘기하냐고 한마디 할지 모르겠는데 예. 뭐 그렇다면 또 제가 다른 말씀 해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저런 장면들 보면은 예. 그런 의도도 뭐 좀 담겨 있지 않는가 이런 생각은 좀 듭니다. 총선 생각한 거 아니냐 이 말씀은 안 했지만 그 내용이 포함됐네요. 전용기 의원께 짧게 그냥 갑자기 네. 든 생각인데 전용기 의원이 만약에 아시는 분이 엄청나게 유명한 배우나 어떤 연예인이 계세요. 그러면은 총선 앞두고 한번 만났으면 좋겠다 생각이 드십니까? 총선 앞두고 만날 수는 있죠. 우리가 만나는 것까지 이렇게 예. 통제하거나 비판할 수는 없을 것 같은데 예. 이게 시점이 중요해서 그리고 이렇게 공개되었다라는 것은 예. 1%의 의도성도 없었다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든 이슈 삼으려고 했던 것에 대한 비판은 충분히 할 수 있겠습니다만 누구 만나는 거에 대해서 이야기하기는 좀 어렵다. 알겠습니다. 속이 좀 보인다라고 생각합니다. 속이 좀 보인다. 근데 과거 대선도 그렇고 총선 때 보면 유명한 연예인분들이 막 유세 한번 와주면 그냥 정치인들이 막 고맙다 그러고 좀 와달라고 부탁하고 이런 경우 종종 있거든요. 글쎄 뭐 그런 맥락은 아닌 것 같긴 한데 아무튼 주목받았어요 지금요. 이런 가운데 한동훈 장관을 왠지 견제하는 듯한 이런 발언이 국민의힘 내부에서 좀 나왔어요. 일단 이준석 전 대표가 그런 얘기를 좀 먼저 보내놨어요.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몇 주새에 고관 대작을 지내시는 분들이 대구를 드나들고 대구를 칭송하기도 하고요. 환심을 사려는 발언도 계속하는 것 같습니다. 대구에 대해서 뭔가 칭찬하기 위해서는 산업화 이야기가 되고
1950년의 한국 전쟁까지 언급하지 않으면은 안 된다는 겁니다. 오늘 저는 이 자리에서 대구의 멀찍이 오래전의 과거를 칭송하지 않겠습니다. 오히려 싸가지 없게 대구의 현재, 미래의 위기를 이야기하고 한동훈 장관이야 대구에 출마할 가능성은 저는 없다 봅니다. 한동훈 장관이 지금까지 공개적으로 한 발언들을 본다 하더라도 대구에 대한 애정이야 있겠지만은 그것이 출마로 이어질 정도의 의사가 읽히진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동훈 장관이 대구에 와서 언급했던 것들도 그냥 제 생각에는 본인이 학창 시절에 배웠던 역사 정도의 내용이 피상적으로 드러난 것이 아닌가. 재욱신 변호사? 네네. 몇 주새 고관 내작들이 대구 드나들고 무슨 70년대 얘기, 6.25 전쟁 얘기 꺼냈다. 이거 누가 들어도 한동훈 장관 겨냥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고관대장이라고 하면 장관 정도 대작은 없고요. 예. 이제 고관 정도가 되는데 우리나라에 무슨 귀족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대작은 없고 고관이라고 하면 뭐 장차관 정도 되면 예. 고위 관료라고 할 수 있겠죠. 최근에 대구 간 사람 중에 뭐 장차관 있었습니까? 한동훈 장관밖에 없었잖아요. 그런데 한동훈 장관에 대해서 저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대구 출마 또 안 할 거라고 또 곁들였네요. 아니 한동훈 장관이 대구에 출마할 일이 있겠습니까? 상식적으로 말이 되지가 않잖아요. 어떠한 연고도 없는데 그런데 무슨 대구에 출마를 갖다가 합니까? 차라리 광주에 출마하는 거나 대구에 출마하는 거나 가능성이 없긴 제가 봤을 때는 마찬가지인데. 윤석 전 대표의 저 얘기는 뭐 견제입니까? 저거 어떻게 들어야 됩니까? 아니 본인이 대구에 출마한다라고 했으니까 본인의 라이벌로 그나마 이제 그 좀 높게 평가하는 사람이 한동훈 장관이니까 예. 그러니까 저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 같은데 저 이야기도 제가 봤을 때는요. 앞뒤가 안 맞는다. 상식적으로 납득이 가지 않는 이야기다. 저는 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왜 저런 얘기를 하는가 그 말씀이신 거예요, 그러면? 아니 상식적으로 예컨대 뭐 한동훈 장관이 뭐 강남에서 출마한다. 예. 아니면 종로에서 출마한다. 하다못해 이재명 대표랑 하기 위해서 개항에서 출마할 거다. 예. 이렇게 하면 뭐 그럴 수 있겠다라는 그 근거가 이만큼이라도 있을 텐데 갑자기 대구 얘기를 꺼낸 게 대구하고는 전혀 근거가 없고 대구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한동훈 장관이 얼마 전에 대구 갔는데 대구역에서 3시간 동안 사인한 것 그거밖에 없지 않습니까? 근데 그거 가지고 무슨 대구에서 출마를 한다라고 하는지 좀 그게 이해가 안 된다는 거죠. 전용기 의원? 네. 그러니까 한동훈이란 이름을 꺼낸 건 아니지만 애둘러서 뭔가 얘기를 지금 한 것 같은데 윤석 전 대표 무슨 생각하고 있는 겁니까? 한동훈 장관 얘기를 저렇게 해요? 한동훈 장관을 저격한 것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격. 지금 대구에서 거론되는 분들이 대표적으로 이준석, 한동훈을 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동훈 장관이 과거에 대구역에서 3시간 동안 사진 찍어줬다는 이야기도 있었고 그 이후에 많은 언론에서 일제히 한동훈 장관이 대구에서 출마할 수도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예. 심지어 한동훈 장관은 대구에서 했던 얘기가 뭐냐면 6.25 때도 함락되지 않은 곳, 그리고 우리 산업화를 최초로 이루었던 곳이 대구다라고 하면서 공부하고 온 듯한 멘트들을 이렇게 대구에서 했었거든요. 존경한다고 극찬을 한 거죠. 그렇습니다. 극찬을 하면서 마치 준비해온 멘트를 이렇게 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한동훈 장관에 대한 관심을 많이 가질 것입니다. 예. 그런데 한동훈 장관의 대구 사랑에 그리고 대구에서 한동훈 장관의 시선이 쏠리면 쏠릴수록 예. 여기서 피해보는 것은 이준석 대표가 될 거예요. 우리가 가만히 보면 이준석 대표는 한동훈 장관은 공격 잘 안 하거든요. 예. 왜냐하면 마지노선에 있는 보수 표들을 결국에는 가지고 오려면 한동훈 장관까지 비판해서는 안 된다라는 이렇게 정치적 시각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렇게 직접적으로 언급을 하면서 공격을 하지는 않지만 그러고 나서 사실 어제 저 얘기가 이 연설문이 먼저 공개가 됐고 그다음에 기자회견을 했는데 기자회견에서 기자들이 그 연설문 내용 거 물어보니까 그냥 일반적으로 얘기한 거지 한동훈 장관 얘기한 거 아니에요? 라고 또 그래요. 그러니까 저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면서 마지막 방어선을 치는 듯한 모습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한동훈 장관이 대구에 올 것이다라고 많은 언론에서 점쳐졌을 때 예. 보수의 적통이라고 이야기했을 때 실제로 한동훈 장관은 검토해볼 만한 대상이 된다라고 판단할 수도 있는 것인데 이렇게 이준석 대표가 언론을 통해서 여론몰이로 한동훈 장관은 대구에 오지 않을 것이다라고 하면 사실상의 블러핑 내지 방어막이 될 수도 있겠다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저런 말을 한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요 오늘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이 부산을 떠나서 수도권으로 온다고 했잖아요. 서울 출마하겠다고. 근데 지역구를 정했어요. 서울 종로입니다. 그리고 설명을 하면서 한동훈 장관과 관련된 얘기를 또 붙였습니다. 들어보시죠. 이번 총선에 서울의 심장부 종로에서 출마하겠습니다. 한 장관과 경선이 이루어진다면 그것도 아름다운 경쟁이 될 겁니다.
한 장관도 그에 걸맞게 비례 번호를 달아서 그런 결상전의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 가장 적합하다고 제 개인적으로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이제 종로는 우리 현역은 있지만 그때는 이제 보궐선거 때 민주당이 후보를 안 내서 우리가 이긴 거고 지난 19대부터 3번 내리진 곳이에요. 그리고 지금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기 때문에 종로도 굉장히 힘든 곳이고 제가 제 몸을 던져서 수도권 선거를 책임지고 나가겠다. 그런 차원에서 종로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그 한동훈 장관이 굳이 온다면 제가 이제 선의의 경쟁을 하겠다는 것이고, 근데 이제 당 전략 차원에서 보면 한 장관처럼 전국적 인지도가 있는 분은 전국 선거를 좀 도와야 되고, 근데 한 지역구에 얽매이게 되면 전국 선거를 도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당 전략 차원에서 볼 때 한 장관을 좀 어려운 지역구에 출마시키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보는 거죠. 그럼 하태경 의원의 말이 되면은 종로는 국민의힘의 어려운 지역구가 되는 건데 김철원 교수님, 네. 종로가 국민의힘에는 험지입니까? 뭐 험지라고는 할 수 있지만 험지 중에 험지는 아니죠. 험지 중에 험지는 아니고 그냥 일반적인 보통 그렇습니다. 험지? 왜냐하면 서울에 이제 49개의 선거구가 있는데 예. 그 중에서 험지 중에 험지라고 하면 예를 들어 지난 한 뭐 10년간 국민의힘이 한 번도 당선된 적이 없는데 예를 들어 노원구 상계동 같은 경우에도 뭐 이준석 전 대표 3번 처음에 다 떨어졌고요. 예. 뭐 은평, 금천, 관악 이런 아주 어려운 곳들이 많이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 종로를 선택한 건 제가 볼 때 그렇게 험지는 아니고 또 우리 당의 국민의힘의 최재형 의원이 돼 있기 때문에 예. 그렇게까지 최악의 험지는 아니다. 근데 두 번째는 이 종로라고 하는 게 대한민국 정치 1번지라는 상징성이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 상징성을 조금 가져가는 것 같고요. 세 번째는 본인이 어쨌든 부산에서 처음 이제 이 불출마하고 난 다음에 예. 다른 지역에 그냥 인위적으로 강제적으로 배당되는 것보다는 본인이 그나마 싸워서 이길 만한 곳, 종로, 정치 1번지라고 해서 상징성, 예. 또 이길 만한 것, 예. 여기까지 좀 고려를 한 것 같고요. 마지막에는 이게 원희룡 장관이 최근에 인천 계양을 출마설이 있었거든요. 예. 그러니까 본인도 지금 여기 맞춰서 원희룡 장관 같은 이제 뭐 대선 주자급에 나도 이제 어느 지역을 선정해서 이제 가겠다. 좀 의미 있는 곳. 네, 그래서 이제 나름대로 이제 굉장히 좀 잔머리까지는 아니지만 예. 굉장히 영리한 그런 이제 뭐 판단을 한 게 아닌가 전적으로 그렇게 보입니다. 그리고요. 한동훈 장관장에서는 비례 정도 가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선거 지휘하시고 이끌어내는데 비례를 추천했어요? 굉장히 좀 배려하는 것 같지만 사실 한동훈 장관의 선택지가 비례 외에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뭐 자고 나서 자란 그 강남이나 서초에 출마하거나 좀 예. 대구 이런 데 출마하면 국민의힘 양지 지역이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대한 비판이 있을 거고 그리고 어떻게든 지금 본인이 이제 정치 입문하는 과정에서 험지로 가서는 한 번도 선거를 안 치러본 상황에서 정치적 리스크가 너무 크거든요. 예. 그렇다면 결국은 뭐 비례대표를 어느 정도 배정을 받아서 뭐 전국 선거를 지휘하는 형태로 예. 진행될 수밖에 없을 텐데 단지 그것도 앞번호로 받기는 조금 민망하고요. 그렇다고 20번 대 이후는 또 정치적 리스크가 있고 그래서 아마 10번대에서 최종적으로 볼 때 한 20번 정도는 그렇게 아마 이 한동훈 장관도 생각을 하고 있지 않을까. 그리고 뭐 또 하태경 의원도 굳이 예. 그렇게 하면 되는데 안전한 선택판을 종로는 두고 뭐 오지 마세요. 약간 그 얘기 종로판에 같은데. 오지 마세요 하는 이렇게 조금 서로 타협안을 낸 게 아닌가 이렇게 보입니다. 오늘 하태경 의원이 많은 고민과 생각 끝에 뭔가 설명을 한 것 같네요, 지금요. 한민수 대변인. 네. 사실은 하태경 의원 관련해서는요. 정청래 의원, 정청래 최고위원 지역구에 마포가 뭐 마포 쪽으로 마포리죠. 일로 갈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얘기가 있었는데 종로로 간다 그래요. 민주당 입장에서는 좀 아쉽습니까? 아니면 다행입니까? 아쉽고 다행이 아니고요. 예. 정말 장고 끝에 악수를 뒀다. 지금 악수를 뒀다고 보시는 겁니까? 제가 국민의힘 지지층이라도 하태경 의원한테 되게 실망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본인의 문제뿐만 아니고 앞으로 혁신위가 얘기하는 영남 중진들 험지 또는 불출마 요구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영남 중진들 중에 험지 출마 요구받은 사람들이 좋아 나도 수도권에 가가지고 서울, 경기, 인천 중에 우리 당 의원이 있는 지역에 가겠어. 왜? 험지니까 저기도. 어떻게 맞겠습니까? 우리 국민의힘이 현역 의원인 곳으로 가겠어. 험지니까 그럼요. 이렇게 얘기하면 어떡할 거냐. 왜냐하면 하태경 의원이 부산에서 이제 집을 빼가지고 서울로 이제 이쪽으로 뭐 마포울도 말씀하셨고 예. 이것저것 저도 들리는 얘기들 보면 이렇게 본인 살 전셋집들을 구하고 다녔어요. 근데 도저히 가격이 안 맞는 거예요.
왜냐하면 본인이 가진 돈이 없으니까 좀 미안한 표현입니다만 예. 자산이 딸리니까 예. 어지간한데 갔다가는 부산 삼선 아니라 무슨 뭐 되질 않게 생긴 거예요. 그래서 종로에 자기 서울에 49개 중에 한 8개가 지금 국민의힘 의원들이 현역일 겁니다. 예. 근데 그 중에 하나를 들어가는데 저게 무슨 자기 희생했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저건 정말 얕은 수에 명분도 잃어버리는, 이제 실리뿐만 아니고 명분도 잃어버리는 선택이라고 봅니다. 저기 가가지고 그럼 최재형 의원 나가라고 몰아낼 겁니까? 왜 멀쩡하고 있는데 왜 경선한다고 하면서 또 거기에 한동훈 장관 거론될까 봐 지난번 거론됐잖아요. 그러니까 아예 또 비례로 가라고 밀어내고. 아니, 저는 처음에는 그 험지 출마한다고 이렇게 부산서 내려놓겠다고 할 때는 나름 또 결단을 했나 싶었는데 지금 민주당 의원들이 있는 곳에 가서 자기가 수도권에 한 석이라도 더 얻어오겠다. 이런 취지로 그동안 사저우를 토했잖아요. 근데 결국은 자기 당 의원이 있는데 간 거예요, 지금. 이거는 어떠한 명분으로도 별로 좋아 보이지 않고 조금 정치 저렇게 하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민주당 소속이신 패널은 반응이 안 좋고요. 국민의힘 소속이신 패널은 뭐 그럴 수도 있다, 이해가 된다는 측면으로 말씀하신 것 같은데 조금 갈라졌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한동훈 장관 관련 얘기 막 여러 가지 인물들이 섞여 있네요, 지금요. 북 콘서트가 위험하다고요? 콘서트가 위험해. 무슨 뜻일까요? 북 콘서트만 열면 뭔가 일이 발생한다, 이 뜻일까요? 얼마 전에 윤미향 의원이 북 콘서트를 했고 많은 민주당 분들, 야당 분들이 참석을 했거든요. 근데 여기에서 나온 말이 논란이 됐어요.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제 개인 회계 자료, 정대협 회계 자료 다 펼쳐서 설명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설명을 딱 하려고 했더니 그때 이해찬 대표님이 당신네들은 왜 그런 자료를 다 남겨놨어? 우리는 옛날에 운동하면서 자료를 다 태웠는데 왜 그런 자료를 다 남겨놨어? 그때 제가 느꼈던 게 든든하다. 그러니까 이게 가만있어 봐요. 이게 무슨 회계자료 얘기를 했는데 이거 왜 남겨서 다 태워버렸어야 되는데 근데 그 말을 듣고 든든하다. 다시 화면을 좀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2020년 검찰 조사받은 뒤 정대협 회계자료를 들고 당시 이해찬 대표를 찾았는데 이해찬 대표가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아니 우린 옛날에 운동하면서 자료 다 태웠는데 이거 왜 남겨뒀어요?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죠. 다음입니다. 그런데 윤미향 의원이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자료는 저희 역사를 없앨 수 없다고 했다. 그런데 그 얘기를 이해찬 대표의 저 얘기를 듣고 든든하다. 민주당 의원이 되니까 막아주는 병이 있구나 생각했다. 병신 변호사? 네. 이게 무슨 상황인 거죠 이게? 그러니까 태우라고 조언을 했어. 이런 거 다 없애야 된다고 조언을 들었는데 든든하다는 생각이 들었대요. 저는 윤미향 의원이요. 예. 정신이 있나 없나 저런 생각이 들고요. 본인이 8월 달에 이해찬 전 대표를 찾아갔다라고 하는 거는 다른 사람들이 이야기해도 부인했어야 될 상황이거든요. 왜 그러냐면은 2020년 일인데 2020년 5월에 이용수 할머니라고 있잖아요. 이용수 할머니가 폭로를 했어요. 지금 이러이러한 그 횡령이나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 그래서 이게 논란이 크게 된 거잖아요. 그래가지고 검찰 수사가 언제 시작이 됐는가? 2020년 5월부터 검찰 수사가 됐다고요. 그런 다음에 기소가 언제 됐는가? 2020년 9월 14일에 기소가 됐거든요. 그런데 지금 윤미향 의원 말대로라고 하면 8월에 어느 날 말인지 중순인지 모르겠지만 검찰이 기소하기 직전에 검찰이 지금 수사하고 있는 도중에 이해찬 전 대표 찾아갔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얘기를 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해찬 전 대표가 든든했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러면 윤미향 의원이 왜 이해찬 전 대표를 찾아갔겠습니까? 검찰 수사하고 있는 도중에 기소하기 직전에 결국은 내 뒷배가 돼달라고 찾아간 거 아니냐 이렇게 의심하는 게 합리적인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와중에 이해찬 대표는 뭐라고 이야기했느냐? 우리 때는 저런 그 범죄 자료 같은 것들은 다 태웠다 이렇게 이야기한 거잖아요. 왜 갖고 있어요라고 한 그러니까 거예요. 왜 안 태웠냐 이렇게 이야기를 갖다가 한 거고 이게 지금 저 북콘서트에서 윤미향 의원이라고 한 사람이 할 말인가? 스스로 뭐 또 다른 범죄를 자백하는 것인가? 거기에다가 윤미향 의원은 이미 이제 그 2심에서 그 징역형 실형이 나와 있는 상태고요. 대법원 판결 제가 봤을 때 내년 2월, 3월이면 충분히 나올 것 같거든요. 지금 대법원은 이제 공판 기일 같은 게 없으니까 서면으로만 왔다 갔다 하는데 지금 보면은 10월 31일부터 상고유서 내기 시작해가지고 서면 공방 이렇게 막 되고 있는데
그런 상황에서 북콘서트 한다는 것도 제가 봤을 때는 말이 안 되는데 북콘서트에서 저런 식의 이야기까지 한다? 저는 도저히 제 상식으로는 납득이 가지가 않습니다. 민주당 소속이자 한민수 대변인 이 상황은 지금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이거? 저는 그 어떤 사회 활동을 하든 정치를 하든 어느 한 개인이 모든 걸 공만 있고 또 한 사람은 모든 과만 있고 저는 그렇게 보진 않습니다. 윤미향 의원도 공과가 있을 겁니다. 일단은 그 상당히 오랫동안 일본군 위안부 할머니들을 위해서 활동한 거는 뭐 우리 모두가 인정하지 않겠습니까? 그 공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 과정에서 어떤 후원금의 유용 의혹이랄지 이런 걸로 검찰로부터 많은 수사를 받고 압수수색도 당한 걸로 다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비하면은 뭐 1심에서는 상당히 낮았다고 했는데 또 2심을 또 받았죠. 그런 상황들이 있기 때문에 또 돈이 또 억울하다고 해서 대법원에 또 항고까지 했으니까 그런 법적인 문제는 지켜보면 될 것 같고요. 저는 윤미향 의원이 이런 북콘서트에서 뭐 편안하게 본인 또 북콘서트니까 여러 말씀을 할 텐데 조금 부적절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게 앞뒤가 다 잘렸어요. 제가 기자로서도 이해찬 전 대표를 취재를 해봤고 당에 들어서 자주 보지는 못했습니다. 이제 정치를 그만두셨기 때문에. 그런데 제가 아는 이해찬 전 대표는 상당히 주변 관리랄지 본인 처신 관련해서 상당히 엄격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분이 이것만 보면은 마치 이제 운동권 뭐 상당히 오래된 얘기긴 합니다만 운동권 시대 때 이게 마치 뭐 증거를 남기지 않기 위해서 뭘 없앤 것처럼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있을 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윤미향 의원이 이게 앞뒤 맥락이 끊겨서 이해찬 대표가 만났으면 그래도 뭐 30분이 됐든 1시간 됐든 장시간 얘기를 했을 거 아닙니까? 본인의 억울함을 얘기하고 또 이해찬 대표 입장에서는 조언도 해주시고 뭐 위로도 했을 거 아닙니까? 근데 다 잘린 상태에 이렇게 나오면 이해찬 전 대표에게도 그 뭐 도움되는 발언은 아니다 이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북콘서트 가서 이제 좀 분위기 좀 좋아하는 분들이 많이 모이기 때문에 많은 얘기를 하실 텐데 정치하시는 분들은 어떤 많은 모든 국민들이 보고 있다는 생각을 하시고 말씀을 좀 절제되게 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회계 자료 얘기하니까 많은 분들이 귀를 회계 자료 이렇게 돼서 저게 나오기 시작을 해서 많은 분들이 주목을 좀 해서 약간 논란처럼 비춰졌고요. 그런데요, 아까 이 이슈의 제목이 북콘서트가 위험해였잖아요. 북콘서트만 열면 뭐가 설화가 발생한 게 최근에 민주당의 모습이었거든요. 앞서서 다른 북콘서트에서도 아주 논란된 발언들이 좀 나왔어요.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이 어린 놈이 와가지고 국회에 와서 이 300명 지보다 인생 선배일 뿐만 아니라 한참 검찰 선배들을 조롱하고 능멸하고 이런 그대로 놔둬야 되겠습니까? 이게 내가 이 물병이 있으면 물병으로 머리를 던져버리고 싶은데 말이에요. 그리고 동물농장에도 보면은 그렇게 암컷들이 나와서 설치고 이러는 건 잘 없습니다. 제가 이거 암컷을 비하하는 말씀은 아니고 설치는 암컷을 암컷이라고 부르는 것일 뿐입니다. 말이라고 하는 것, 행동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상대가 듣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어서 내가 억울하다고 생각하는데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좀 더 신중하게 낮은 자세, 절박한 심정으로 임해 주시기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전용기 의원. 최근에 이제 북콘서트에서 문제가 됐던 발언이 나왔던 것 최소 3번이에요. 일단 영상에 확인된 것만. 뭐 더 있을 수도 있어요. 지금 찾아보면. 이거 북콘서트만 하면 논란이 되는 지금 민주당 상인데 이거 왜 이러는 겁니까? 그러니까 비교적 쉽게 자기 주장을 할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어지다 보니 이게 좀 실수가 잦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주장과 억울한 내용들을 대중 앞에서 이야기를 하고 싶은 그런 내용들을 보통 이 책에 담아서 쓰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내용들을 이렇게 마이크를 잡고 대중들에게 이야기하게 되는데 그러다 보니 과거에서부터 쌓여있던 그런 울분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지금 공직자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좀 억누르고 참아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 조금 실수가 되는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사실 조금 자제해야 되는 부분이 맞고 이재명 대표께서도 조금 전에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국민들께 상처 주는 이야기는 비교적 덜 해야 된다, 하면 안 된다 이런 입장이신 것 같습니다. 이쯤 되면 당에서 북콘서트 할 때 제발 얘기 좀 많이 하지 마세요. 말이 많으면 큰일 납니다. 뭐 약간 이렇게 뭐 좀 지침까지는 아니고 좀 당부로 내리는 거 아닌가 싶기도 하네요, 지금요. 자, 이런 가운데 다음에 이제 3가지 영상이 연속해서 좀 준비되어 있는데 제가 하나씩 같이 좀 설명을 드릴 텐데 우선
주말 동안에 이른바 민주당 내 이제 비명계, 본인들은 이제 혁신계라고 불러달라고 당부를 해요. 이 혁신계 의원들이 행사를 열었는데 지금 이재명 대표 체제에 대해서 약간 비판하는 분들을 모셔서 목소리를 듣는 자리였거든요. 우선 첫 번째 영상이 있습니다. 들어보시죠. 사실 그 대통령의 지지도가 이렇게 낮은 상황에서 제1야당의 지지도는 막 계속 치솟아야 정상입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거든요. 왜 그러냐? 후보를 잘못 뽑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국민들이 윤석열보다도 신뢰할 수 없는 후보를 뽑았다는 게 많은 여론조사에서 나타나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저는 이재명 대표가 결단을 해서 이런 얘기가 있었고요. 다음 준비된 영상에서는 이른바 강성 지지층에 대한 지적을 아주 강하게 하신 분이 있습니다.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원래는 소수당이었지만 독일 시민들이 마치 개딸과 같이 맹렬적으로 지지를 하다 보니까 권력이 넘어간 거거든요. 만약에 집권당이었으면 어쩔 뻔했겠습니까? 그럼 더 마치 히틀러처럼 저는 더 큰 일을 벌일 거라 생각했습니다. 개딸 파시즘이 장악된 이 정당을 과연 우리가 민주정당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는가? 이재명 대표가 YS가 하나의 군도를 해체한 것처럼 개딸 1과 개딸 2의 즉각적인 해체를 명해야 된다고.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 얘기가 있고요. 이재명 대표의 강성 지지층, 개딸이라고 표현되는 그분들 얘기가 있고요. 이거 문제 많다 지금. 뭐 과거의 어떤 사례에 비유하면서까지 이거 위험하다. 이런 취지의 어떤 입장과 주장들을 쏟아냈어요. 지금 저 자리에서요. 자, 그러면은 사실 당에서도 지적을 많이 받고 과제처럼 남아있거든요. 근데 이와 관련해서 과연 앞으로 바뀔 수가 있는 것이냐 아니냐. 뭐 이런 거가도 의견이 좀 다르죠. 다음 목소리가 있습니다. 전당대회 때뿐만 아니고 체포동의안 표결 과정 뭐 이런 여러 상황을 거치면서 결국은 정치적으로 든든한 배경이 되고 힘이 되는 것은 팬덤이다라는 걸 느끼셨을 거기 때문에 그걸 약화시키는 일은 스스로 하지는 않을 겁니다. 민주주의 사회에서 표의 등가성은 매우 중요한 가치입니다. 우리 더불어민주당의 이제 대의원과 권리당원의 1인 1표제에 대한 열망이 매우 큰 건 사실인데 그 방향으로 가야 하긴 하겠지만 단번에 넘어서기는 어려운 벽이어서 한 걸음씩 이렇게 점진적으로 바꿔 나간다는 점들을 좀 이해하고 좀 용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영상에서 이재명 대표가 무슨 등가성, 뭐 1대1, 2일 꺼냈잖아요. 오늘 민주당 최고위원회, 민주당에서 오늘 이 당무회의인가요? 당무회의 열어서 뭔가 결정을 한 건데, 물론 최종 아직 확정은 안 됐습니다. 절차는 남았지만 거의 결정이 된 상황이거든요. 바로 이 내용입니다. 화면이 있습니다. 민주당 전당대회 규정을 바꾼 거예요. 표에 대해서. 지금 뭐가 숫자가 많은데요. 현행 민주당 규정은 권리당원 대의원이 저렇게 좀 비율이 있고요. 뭐 여론조사 반영되는 게 이렇게 있었어요. 근데 이걸 어떻게 바꿨냐면 권리당원의 표 가치를 높였습니다. 높인 거예요. 그럼 대의원의 표 가치가 상대적으로 낮아진 게 됐죠. 그러면 권리당원의 지금 다수는 강성지지층, 뭐 개딸 분들이 계시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 나오는 상황에서 이 규정을 권리당원이 표를 권한을 행사를 만약에 높인 상황이거든요. 이게 지금 얘기가 나온 거예요. 오늘 결정이 됐어요, 이게. 물론 단계 하나 남아있긴 하지만. 근데 여기서 이제 궁금해지잖아요. 김철 교수님. 네. 아직 전당대회, 민주당 전당대회 멀었잖아요. 당장 총선이 먼저 있는 건데. 근데 지금 왜 권리당원, 당원의 표 가치 이 비중을 높인 겁니까? 지금 조금 사전 포석을 해놔야 되는 게 지난 21대 총선이 사실은 민주당에서 생각보다 너무 이 의석수를 많이 받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서울에가 우리 수도권 같은 경우에 121석 중에서 12석밖에 국민의힘이 못 가지고 100여석을 그때 민주당이 휩쓸어 갔는데 사실 내년 총선은 국민의힘하고 민주당하고 다시 한번 붙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150을 갈 것처럼 그리 많이 안 나올 것 같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내년에 총선에서의 민주당의 최대 리스크는 이재명 대표입니다. 이재명 대표가 되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가 2027년도 대선까지 염두에 둔다면 지금부터 어느 정도 그 조항을 조금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 거고요. 그럼 본인을 지지할 수 있는 당원들이 가능한 많은 영향력을 행사하게끔 하기 위한 거라고 보시는 겁니까? 그리고 지금 그 이재명 대표가 출판 기념회 여러 가지 썰화가 나오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거를 해결하지 못하는 건 그 보통 저런 상황을 정리할 수 있는 건 당대표밖에 없거든요. 그 만약에 3차례 정도 저런 게 나온다면 거기에 대한 어떤 긴급 명령권이라든가 어떤 함구령이라든가 내려가지고 그 상황을 통제해야 되는데
이것이 전혀 통제가 되지 않는 상황. 예. 거기다가 지금 이재명 사당화라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실은 개딸 사당화가 되고 있거든요. 그게 더욱더 지금 이재명 대표가 당내 지지 기반을 개딸이라고 하는 그 권리 당원 쪽으로 얽매여 있다 보니까 조금 그런 상황이 계속적으로 전개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한민수 대변인, 오늘 권리당원들의 어떤 이 표 가치를 높인 거잖아요. 지금까지도 상대적으로 나왔던 걸. 이건 어떤 이유입니까? 일단 당 대표의 어떤 당에 대한 여러 예. 가지 얘기는 우리 김 교수님이 좀 팩트와 다른 얘기를 하셔서, 왜냐하면 비상징계를 이미 그 최강욱 전 의원에게 최강욱 내리기도 전 했고 의원에서. 총선기획단에서 예비 후보자들의 검증 기준에 막말과 설화를 포함시켜서 심지어는 당선 이후에도 예. 징계를 하겠다는 말씀을 했기 때문에 그건 강하게 말씀드렸다는 얘기 드리고요. 일단 저는 기본적으로 그렇습니다. 국가의 주인이 국민이듯이 당의 주인은 당원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대의원제라는 게 예전에 뭐 다 아마 동의하실 겁니다. 국민의힘이나 우리 민주당이나 상대방의 불무지역에서 예. 당원들이 적고 오랫동안 또 그 힘겨운 환경에서 일을 하셨던 오래된 당원분들에게 어떤 조금 더 권한을 주는 차원에서 대의원 제도라는 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많이 달라졌어요. 왜냐하면 지금 국민의힘도 대의원과 권리당원이 우리로 따지면 권리당원이죠. 예. 1대1입니다. 예. 근데 우리 민주당은 지금까지 60대1이었어요. 지금 우리 당원이 자꾸 이제 뭐 아까 어떤 분도 뭐 파시즘 얘기하고 일부 개딸 뭐 이런 모욕적인 언사를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보십시오. 얼마나 이른바 개혁의 딸들 개딸로 모욕을 당할 분들이 얼마 되겠습니까? 한번 보십시오. 우리 권리당원이 6개월 이상 돈을 당비를 내는 분들이 150만 명에 가깝습니다. 예. 전체 당원은 250만 명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이재명 대표 오늘 당무에서 이거 결정하고 난 다음에 제가 모르긴 몰라도 문자 폭탄 받고 욕 엄청 먹고 있을 겁니다. 당원들은 1대1을 요구했어요. 지금 20대1로 된 거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김은경 혁신안에서 혁신안 중에 핵심 중에 하나가 1대1로 맞추라는 요구했습니다. 근데 대표나 최고위원들이 만장일치로 지금 현재로서는 그렇게 갈 수 없으니 60표를 한 사람이 대의원 한 명당 당원들이 그렇게 당비를 내면서 열심히 일을 하는데 60표의 효과를 보는 거예요. 대의원 한 분이. 그래서 그걸 최소한 20대 1의 미만으로 낮춰보자 이런 거를 한 거고요. 예. 왜 그러면 이 시점에 했느냐. 지금 이게 만약에 총선 룰이라면 더 시끄럽겠죠. 근데 내년 8월에 이제 우리 당의 전당대회가 있는데 지금 이걸 바꿔놓지 않으면은 예. 내년 가가지고 이제 이게 전대 선거 룰 아니겠습니까? 전대 룰인데 더 힘들어질 겁니다. 예. 오해하지 마시고 이재명 대표가 다음에 또 출마합니까? 그것도 아니고 지금 대표도 이 안을 아까 말씀대로 전빈적인 걸로 개선해 나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한 번에 누가 만족 다 하겠습니까?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룰 바꾸면 논란이 항상 있죠. 왜 바꾸냐? 지금 닥치면 닥치는 대로 왜 닥쳐서 바꾸냐? 그리고 미리 바꾸면 왜 벌써부터 바꾸냐? 약간 이런 논란들이 항상 있었어요. 허경영 스티커로 만병통치?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스티커인데 허경영 무슨 대표 아닙니까? 일단 무슨 불로유라는 게 등장해 무슨 우유인가 본데요. 이 관련된 일이 터졌습니다. 일단 목소리부터 좀 들어보시죠. 불리는 먹고 지금 1년 4개월 동안 병원에 안 간다니까요. 허경영하고 먹으면 물 전체가 순간적으로 불로소가 돼. 근데 요거 되려면은 내 이름이 필요해. 내 사진. 남편분은 불로이를 먹은 적이 없다. 이게 지금 허경영 대표가 있는 무슨 하늘궁이라 그러죠. 뭐 이게 뭐 양주에 있다는데 화면 좀 보겠습니다. 이 불로유의가 나왔는데 이게 어떤 분이 이 불로유를 마시고 목숨을 잃었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온 거예요. 유족들로부터. 근데 이 불로유라는 게 스티커 붙이면 우유가 썩지 않는다. 뭐 암흑 에너지로 난치병 치유 뭐 이렇게 얘기가 됐대요. 그리고 허경영 스티커가 뭐 붙이면 그렇게 된다고 이름을 쓰면. 근데 이거에 대해서 일단 허경영 대표 측이 이제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의심을 받게 되잖아요. 근데 또 내놓은 설명이 있습니다. 오늘 언론 인터뷰에서 그 내용도 좀 들어보시죠.
그 사람들은 그 옆에 부인이 있었잖아요. 네. 부인하고 같이 자다가 침대 떨어져서 돌아가셨잖아. 그 침대에서 추락해가지고 돌아가셨어요. 아니 몇천 년을 보관해도 그 상온에 무한대로 보관해도 안 상합니다. 우유 사가지고 허경영만 써놔보세요. 이 케이크가 생크림이야. 생크림인데 2년 됐는데 내가 이걸 갖다 놨을 때 여러분은 몰랐죠? 이거 내가 허경영 이렇게 했어. 알겠죠? 그러면 어떤 우유든 어떤 크림이든 허경영 한 번만 하면 되죠? 네. 안 썩어. 그래가지고 지금까지 2년간 모양이 그대로 있죠? 네. 이거 지금 우리 하늘궁 가면 그대로 있어. 바꾼 거 아닙니다. 무슨 소리입니까 이게 지금요? 뭐 안 썩는다 우유인데 지금. 역진 변호사. 네네. 일단 이거 무슨 일이 벌어진 겁니까 지금? 제가 살다 불사초란 말도 들어보고 불로초란 말도 들어봤는데 불로유라는 말은 제가 태어나서 처음 들어봤습니다. 그런데 유제품 다 잘 아시다시피 상하기가 굉장히 쉽고요. 그다음에 상한 우유 같은 그런 유제품을 먹으면 섭취하면 건강에 굉장히 안 좋을 수가 있거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조심해야 되는데 난치병 환자나 이렇게 연세가 높으신 노인들한테 기저질환도 있고 그런 노인들한테 그런 궁박한 상황을 지푸라기라도 잡아야 되는 그런 궁박한 상황을 이용해가지고 저런 말도 안 되는 우유를 갖다가 비싼 가격에 팔았다. 이거는 죄질이 굉장히 좋지 않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저게 이 숨진 80대 남성의 아들은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아버지가 우유를 마셨다 그리고 신고를 한 거고 경찰은 뭔가 뭘 보니까 스티커 붙은 우유 뭐 이거 발견했다는 거고 근데 허경영 대표 측에서는 그런 거 모른다 안 마셨다 그냥 자다가 침대 떨어져서 숨진 거 아니냐 이렇게 또 이게 달라요 지금 또. 저 말이 나중에 허경영 대표한테 허경영 씨한테 아주 그 발목을 잡는 이야기가 될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상해 이렇게 사람을 때린 것만 상해가 아니거든요. 상한 음식을 어거지로 또는 속여가지고 먹여가지고 사람한테 이제 질병이 발생하게 하는 그것도 상해란 말이죠. 예. 그런데 지금 분명히 허경영 씨는 뭐라고 이야기했느냐? 돌아가신 분이 모텔 침대에서 낙상해가지고 돌아가셨다. 떨어졌다 그 얘기를 했다. 그러니까 지금 아마 제가 봤을 때는 이제 갑자기 이제 변사하신 거니까 변으로 이제 돌아가신 그런 상황이니까 부검이 있을 수밖에 없고요. 부검하면 사인이 나오는 거 아닙니까? 다 나오죠. 그래서 지금 우유도 검사해야 되고요. 예. 부검해가지고 만약에 저런 상한 우유를 섭취하고 그것이 원인이 돼서 뭐 폐혈증이든 뭐든 해가지고 그렇게 돌아가셨다. 그러면 그 다음에 낙상하면은 뭐 어디가 부러지든지 뭐 하든지 그런 흔적이 남지 않겠습니까? 그런 건 전혀 없이 저런 식으로 상한 음식을 먹고 그것이 원인이 돼가지고 돌아가셨다. 그러면은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상해치사죄에도 성립할 수 있을 것 같다. 일단 그런 생각은 드는데 다른 건 다 떠나가지고 저런데 어떤 분들이 오냐면 진짜로 거의 이제 난치병 환자분들이나 이제 그런 분들이 오는데 그런 사람들의 그런 그 궁박한 심리 상태를 이용하는 것은 누가 뭐라고 해도 이건 용납될 수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허경영 대표와 관련해서 이 뭐 하늘궁과 관련해서 이른바 그 장소가 하늘궁이라고 부르는데 그 관련된 다른 내용이 또 있는데 화면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하늘궁에 매주 일요일 강연하는데 참가비가 10만 원이고 2만 원 이상 이체시 뭐 정의용이 되고 백궁 명패라는 게 있대요. 이거 있으면 천국으로 직행한다 그러는데 조혁진 변호사. 네네. 천국에 직행하는 백궁 명패 판매. 이거 뭐죠 이거는? 이게 서양의 중세 시대 때 그렇게 팔던 뭐 이렇게 동전 땡그랑 떨어지는 소리 들으면 천국으로 올라간다 그런 것도 아니고 어떻게 2023년 우리나라에서 저런 일들이 있을 수 있겠는가. 어쨌든 뭐 그런데 중요한 거는 뭐 300만 원이든 3천만 원이든 그거는 본인이 그걸 갖다가 그 자유로운 의사로 그렇죠. 속지 자유로운 않고 의사라면 예. 어떤 뭐 이렇게 그런 게 당하지 않은 상태에서 됐다라고 하면은 뭐 그건 문제가 안 되겠는데 만약에 저런 게 어떤 가스라이팅이나 그런 그 협박이나 뭐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저런 일들이 벌어졌다라고 하면 예. 저건 제가 봤을 때는 명백한 사기죄도 될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저 사기를 한 사람한테 300만 원 했다라고 모르겠는데 예. 100명한테 300만 원씩 받았으면 3억이고요. 1000명한테 받았으면 30억이거든요. 이거는 굉장히 큰 범죄가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뭐 이 80대 숨지신 남성분 유족과 이 하늘궁 측이 뭐가 다르긴 한데 이거 부검이 있다 그러죠? 그러면 뭐가 좀 나오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속보가 시간 얼마 안 남았는데 속보가 하나 들어왔네요. 내용 좀 보겠습니다.
인유한 위원장, 이준석과 그 부모님께 사과한다. 아, 역시 사과를 했군요. 아까 패널분들은 다 이구동성으로 사과 필요하다 했는데 사과를 결국은 했네요. 그러면은 또 궁금해지잖아요. 이 사과에 대한 이준석 전 대표 반응은 또 무엇일까? 이건 아직 안 나왔습니다. 일단 사과를 했다는 내용이 속보로 들어와 있습니다. 자, 뉴스와이드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잠시 후 김주환 앵커가 진행하는 뉴스 7으로 이어집니다. 고맙습니다.